더듬이. 네, 안녕하세요. 더듬이의 사카린 5편입니다. 네, 벌써 2020년이 이제 지나가고 이제 2021년이 왔습니다. 그쵸, 대망 2021년. 네,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를 작년 12월에 시작했으니까 어느덧 벌써 이제 2년차 팟캐스트죠, 나름. 2년차 팟캐스트죠. 1년을 날로 먹고 이제 다 바로 2021년이 돼서 2년차가 됐죠. 오편 씨는 뭐 한 해 마무리 잘 하셨나요? 네, 저 이제 뭐 사실 코로나 때문에 뭐 락다운도 되고 아마 여기나 한국이나 되게 비슷할 것 같은데 락다운도 되고 해서 아마 한국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많이 못 즐겼을 것 같아요, 연말을. 그쵸. 그래서 저 그냥 역대급 조용한 크리스마스이지 않았었을까. 네, 그래도 나름 3, 4, 5 모여서 좀 술도 마시고 네, 많이 5인 이하로, 그죠? 네, 5인 이하로 술도 마시고 많이 놀았습니다. 사카이 씨는 뭐 잘 지내셨나요, 연말에? 네, 저도 뭐 이제 5인 이하로 모여서 이제 3, 3, 5 같이 잘 쉬고 재충전도 좀 하고 이제 근데 이제 1월이니까 이제 또 새롭게 시작해야죠. 그죠. 이제 힘을 좀 내서 다시 한번 이제 저희 팟캐스트가 모두들 이제 코로나를 한창 지칠 때인데 또 한 번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팟캐스트가 되길 바라며. 2020년이 사실 약간 되게 다사다난했잖아요. 그죠. 넷플릭스도 보니까 뭐 데스투 2020 뭐 이런 다큐멘터리도 있고 많은 분들한테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도 이제 2021년 돼서 이거 첫 녹음하고 2021년은 좀 다른 해가 되길 바라봐야죠. 모두에게. 새롭고 이제 또 재밌는 해가 되길. 그래서 저희 사실 컨셉도 2020년에 우리가 야나홀로 했으니까 그거랑 좀 다를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좀 그쵸. 다르게 가보자 해서 선택한 게 있잖아요. 그죠. 저희가 이제 전편에 이제 아무래도 독일 회화 쪽을 다루고 이제 야나 오일로라는 이제 여성 작가를 다뤘으니까 저희 둘이 이제 다음 작가에 대한 선정에 대해서 꽤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예 다르게 가보자, 반대쪽으로 가보자 해서 저희한테도 좀 생소한 장르인 퍼포먼스 작가, 그리고 진짜 반대. 진짜 반대인 남성 퍼포먼서를 저희가 이번에 선정을 했는데 네. 뭐 오편 씨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뭐 사실 제가 저번에도 이걸 녹음해서 웃기다고 생각했는데 제목에 다 써있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간에 이번에 다룰 작가는 아담 린더입니다. 네, 아담 린더. 아담 린더는 사실 많은 분들한테도 좀 생소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뭐 저희도 사실 뭐 까놓고 보면 잘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퍼포먼스라는 장르의 이제 작가들을 속속들이 알기는 게 좀 힘들고 많이 대중분들에겐 더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아담 린더라는 작가에 대해서 잠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말씀했던 것처럼 퍼포먼스 예술가이고 1983년생으로 호주 시드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베를린과 로스앤젤레스에서 작업을 하고 뭐 살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2002년부터 2004년 로얄 발레스쿨 런던에 있는 로얄 발레스쿨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클래식한 발레 스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담 린더의 아이덴티티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왜냐면은 정식적으로 약간 예술 교육을 받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가 이제 2004년에 공부를 마친 뒤 2005년부터 2006년까지는 이제 마이클 클락 컴퍼니라는 이제 마이클 클락이라는 안무가의 극단에서 활동을 했었고, 그러니까 퍼포머로 활동한 거죠. 댄서. 네. 그리고 매그 스튜어트라는 이제 또 다른 안무가 밑에서도 몇 년 동안 공부를 합니다. 그럼 이제 다른 이제 따로 아트에 관련된 정규 교육은 받지 않고 그냥 되게 클래식한 발레 교육만 받고 난 뒤에 이제 퍼포머로 활동을 하다가 아티스트의 길을 가게 된 거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아는 것처럼 막 정식적인 미대 어디 미대를 나오는 식의 약간 교육을 받은 사람은 아니고 춤을 통해서 극단에 들어가고 극단에서 이제 무용이라는 걸 배우고 이제 무용에서 이제 안무가라는 것에 대해 배우고 안무가에서 약간 이제 프로듀서 같은 느낌으로 아트 스페이스에 나오게 된 거죠. 전시 공간으로. 그래서 되게 실제로 아담 린더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해요. 그 스스로가 예술 장르에 속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퍼포먼스 자체라는 것을 되게 조금 멀리서 바라보고 멀리서 바라보고 이론적으로 많이 바라봅니다. 퍼포먼스라는 게 뭘까라는 것.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아담 린더를 이번 저희가 소개하고자 하는 거에서 약간 선정한 이유기도 하죠. 이게 왜냐면은 퍼포먼스라는 장르는 솔직히 말하면 저희도 이렇게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하는 사람조차도 모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대중분들에게는 퍼포먼스라는 게 대충 뭔지는 알겠지만 또 동시에 또 정확히 그걸 정의하려면 어디가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고 이것이 정확히 논의되는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기 힘들고. 그렇죠. 이게 회화라든지 타 장르처럼 어떤 그 역사책에 뭐 사조가 있는 것도 사조가 아니고.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몇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그 퍼포먼스 자체를 연구하는 아담 린더라는 작가를 다루는 것이
뭐 퍼포먼스라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주기에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아담 린더라는 사실 아담 린더가 그렇다고 해서 나쁜 작가가 아니잖아요. 되게 걸출한 데서도 전시를 많이 하고 뭐 모마에서도 전시를 하고 싱클 파빌리온 아니면 여러 가지 되게 내노라는 데서 전시를 많이 한 작가인데 네. 많이 알려지지 않은 작가이기도 하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뭐 어쨌든 아담 린더를 소개하면서 이제 뭐 퍼포먼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볼 텐데 뭐 어쨌든 그때 야나올리 때처럼 결국엔 이제 퍼포먼스를 다루기 위해선 그죠. 퍼포먼스의 이제 역사, 그러니까 어떤 것이 기원이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이제 퍼포먼스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가라고 한번 얘기를 나누면 재밌을 것 같죠. 그리고 사실 이번 편이 퍼포먼스 자체가 되게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로 나아가는 방향이 퍼포먼스를 좀 두루두루 약간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아담 린더 얘기를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번처럼 약간 뭐 그녀에게 속한 회화 사조만 뭐 따로 떼어내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녀의 작업에 대해서만 얘기한다기보다는 퍼포먼스라는 장르 자체가 아직 엄청나게 넓은 장르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좀 두루두루 얘기하는 식으로 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퍼포먼스에 관한 역사를 좀 훑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사실 뭐 퍼포먼스라는 게 확실한 어떤 시작점이 없지만 이제 퍼포먼스의 그 시대 정신의 시작이라고 불리는 그 지점이 이제 1920년도에 발생한 이제 다다이즘 운동이에요. 그렇죠. 약간 다다이즘 운동이 퍼포먼스라는 장르의 어떤 그 조상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퍼포먼스의 성격을 다루기 위해서는 절대 빠뜨릴 수 없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조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 다다이즘은 사실 뭐 청취자분들이나 이제 예술을 안 하시는 분도 다다라는 말은 어디선가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되게 유명한 운동이죠. 네. 이제 예술사적으로도 빠질 수 없는 굉장히 이제 중요했던 이제 아방가르드 운동이고 이거 다다이즘이 저희가 야나올리 때 아마 잠깐 언급했었을 텐데 이게 사실 전쟁을 피해서 스위스에 모인 이제 예술가들이 만들어낸 전위적인 운동인데 네네. 그동안 이제 전쟁에 대한 참담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인간이 쌓아온 이성적인 문명이라든지 아니면 문화라든지 아니면 미술사라든지 아니면 뭐 시스템을 거부하는 것에서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운동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 다다이즘이 어떤 그 퍼포먼스적인 그 상징성을 갖는 거는 아니면 퍼포먼스의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런 정치성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죠. 네. 그러니까 기존의 가치 체계에 대한 대항 같은 것들 그죠. 네네. 퍼포먼스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기존의 예술은 어떤 뭐 이데올로기적인 것에 아니면 어떤 뭐 가치 자체에 봉사를 했다면은 퍼포먼스라는 거는 사실 그냥 반항을 위해서 사실 나온 거거든요. 그죠. 이 다다이즘이라는 운동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저희가 뭐 이게 퍼포먼스의 선적격이다, 뭐 조상격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 이런 그들이 어떤 식으로 그걸 행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되게 정치적인 움직임 그리고 그런 과정에 입각한. 그러니까 사실 그들이 다다라는 이름을 선택하게 된 그 원리 자체도 되게 그죠. 반항적이잖아요. 굉장히 이제 이성적으로 뭔가를 논리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 그죠. 그냥 뭐 책에 칼 꽂았는데 사전을 폈더니 거의 다다. 거기에 다다라는 단어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 뭐 다다다다라는 애기의 그렇죠. 말을 애기적인. 따라한 얘기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기존의 그런 관습에 되게 반항하는 그죠. 이게 우연적이고 파괴적인 것이 퍼포먼스의 본질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정치성 그러니까 기존의 관습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정치성이라는 그 정치성이 사실 이 다다이즘의 전 중요한 본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이제 다다이즘의 사조에서 다다이즘 작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죠. 다다이즘 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나에 대한 과정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죠. 거기서 뭐 예를 들면 한스 아비 그냥 종이를 하늘에 뿌려서 그러니까 종이가 딱 떨어졌을 때 종이 위에 다른 종이 위에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그 형태를 그냥 그대로 콜라주해서 따버리고 네. 그러니까 이런 되게 우연에 기대한 그리고 즉흥적이고 그리고 시간에 굉장히 갇혀있지 않고 그냥 일시적이잖아요. 그죠. 훅 지나가 버리는 듯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든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기존 시스템에 대한 약간의 반항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작업을 행한 방식이 그 이후의 작가들에게 그 이후에 이제 퍼포먼스를 하는 이제 작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 게 그죠. 사실이죠. 이제 간단한 그래서 예시로 저희가 이걸 조상격으로 말했지만 실제로 그래서 퍼포먼스라는 게 조금 예술계 컨텍스트 안에 들어오게 된 첫 번째는 1960년도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미국에서 이제 활발했던 옛날도 말했지만 약간 그 잭슨 폴록이라든지 그런 추상 표현주의자들이 액션 있었잖아요. 페인팅. 네. 근데 그곳에서 앨런 카프로 같은 작가들은 뭐 추상 표현주의 아름다움을 본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잭슨 폴록이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액션 페인팅. 그러니까 액션 페인팅이란 거 말 그대로 어떤 그 과정이 중시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감을 어떻게 흩뿌리는 그 잭슨 폴록의 모습이 되게 주목을 받고 그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되게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 약간 일종의 잭슨 폴록의 캐릭터였잖아요. 그죠. 그게. 그런 식으로 뭐 기타 예전 작가들은 그냥 벽에 걸어서 되게
그리는 시기였는데 클래식하게. 그죠. 이전 잭슨 폴록이 그리는 방식조차가 약간의 자유적이고 뭔가 새로운 느낌이었죠 그 당시엔. 그리고 실제로 전 잭슨 폴록도 어떤 면에서는 퍼포먼스 예술가에 약간 속한다고 드는 게 저희가 잭슨 폴록을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물론 그가 뭐 그 당시 시대에서 미국에 의해서 뭐 되게 빵 떠버린 스타 작가의 느낌이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저희는 그의 그 잭슨 폴록이란 작업을 볼 때는 잭슨 폴록을 제외하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죠. 잭슨 폴록이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 그죠. 잭슨 폴록이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히스토리, 뭐 그가 맨날 술을 마시면서 뭘 한다더라, 뭐 그의 근데 괴팍함이 이런 걸 만들어낸다더라, 이런 식의 되게 신화적인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 잭슨 폴록의 작품이 좋은 이유 중 하나가 그 잭슨 폴록이란 작가가 전면에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작가가 전면에 드러나고 그 행위가 전면에 드러난다. 그건 사실 퍼포먼스거든요. 그죠. 일종의 퍼포먼스죠. 실제로 잭슨 폴록의 유산이란 글에서 앨런 카프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폴록이 죽었다는 2해 전의 비극적 소식은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슬픔을 주었다. 우리는 위대한 인물이 죽었는데 슬퍼했을 뿐 아니라 그와 더불어 우리 자신 속에 무언가 함께 죽은 것 같은 깊은 상실감을 느꼈다. 우리는 그의 한 부분이었다. 그는 아마도 절대적 해방에 대한 열망과 낡은 테이블을 전복시키려는 내밀한 바람이 구현이었으리라. 우리는 그에 의해서 놀라운 신선함과 모종의 황홀한 맹목성을 보았다. 그러니까 그 당시 잭슨 폴록이 가지고 있던 그 제스처들이 얼마나 약간 많은 작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약간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앨런 카프로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잭슨 폴록의 이제 행위에서 따와서 만들어낸 운동이 약간 해프닝이라는 운동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가 이제 하는 식의 작업들이 많이 그러니까 정의되던 방식이 해프닝이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거기서 퍼포먼스로 정의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퍼포먼스라는 말은 없었고 약간 그러니까 그 해프닝이라는. 그때 제 생각에 왜냐면 앨런 카프로의 이제 해프닝 작업은 조금 더 작가의 개입이 좀 덜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정말 말 그대로 해프닝적으로 내비뒀고 그리고 앨런 카프로가 이 작업을 하게 된 계기가 잭슨 폴록의 이제 그림을 그리고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이 가지고 있는 그 숭고함을 찬양했잖아요. 그죠. 그럼 앨런 카프로가 그때 당시에 던졌던 질문이 그래 그 이미지 숭고해. 그럼 그 이미지가 만들어낸 숭고함이 그러니까 만들어진 이미지가 그렇게 숭고하면 그 과정은 왜 숭고할 수 없느냐.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한 작업을 한 게 바로 이제 앨런 카프로였거든요. 그리고 앨런 카프로는 또 다른 방식으로 말하자면은 그 과정 자체에서 나오는 그 미학을 즐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앨런 카프로의 해프닝이 완전한 퍼포먼스 형식을 띠지 않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앨런 카프로는 예를 들면 그가 만들어준 액션 콜라주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액션 콜라주가 뭐냐면은 어떤 재료들이나 뭐 골판지 같은 거라든지 뭐가 될 수 있죠. 그런 거를 그냥 즉흥적으로 되게 콜라주 하는 게 액션 콜라주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걸 콜라주 했다기보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앨런 카프로가 만족한 거는 과정 자체를 중요시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과정 자체가 낳은 결과물을 되게 중요시했다는 지점에서 아직 완전히 과정의 단계로 넘어온 느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 앨런 카프로의 해프닝 같은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이론이 클래스 올덴베어그나 아니면 로버트 라우셴베어 같은 회화라든지 아니면 설치 작가들에게 조각 작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줬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제 1960년대 어떤 과정이 중시되고 아니면 그런 즉흥성이 중시되는 예술이 탄생하기 시작하면서 그쵸. 그 과정들이 보여지는 작업들이 되게 많이 탄생했던 거죠. 그쵸.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사실 그거죠. 1960년대 이제 이게 가장 좀 유명한 지금까지도 유명한 운동이죠. 플럭서스 운동. 네. 뭐 한국에는 백남준 그 작가님이 이제 그 플럭서스에 이제 속해 있었고 사실 플럭서스라는 거가 이제 또 이것도 다다이즘과 약간 연관이 되는데 이제 마킨하우스라는 이제 분이 계신데 근데 플럭서스의 되게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신 분인데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플럭서스가 원래는 네오 다다이즘이라는 명칭을 좀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이게 초창기에 존 케이지라든지 뭐 디시장이라든지 마킨하우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운동을 만들 때 다다이즘의 약간 정신을 좀 이어받는. 근데 이제 라울 하우스만이라는 사람이 마킨하우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제 플럭서스 이름이 탄생하죠. 독일의 네오 다다이스트에 관한 당신의 언급에 대해 기꺼이 논평하죠. 나는 미국인들도 네오 다다이즘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오라는 말은 아무 의미도 없고 이즘이라는 말은 구식이니까요. 왜 그냥 플럭서스라고 하지 않죠? 내게는 그게 더 나아 보여요. 그것은 새로운 것이고 다다는 이미 역사 속에 들어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기엔 이미 다다이즘조차도 이런 식의 사조로서 논의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떤 시스템에 껴버렸다 이런 거고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동시에 뭐 좀 더 참신한 이름을 원했던 거죠. 그래서 플럭서스란 것도 뭐 다다랑 되게 비슷한 원리로 만들었다는 것 같아요. 뭐 사전을 책을 편다고 플럭서스가 있었다고 해요. 제일 유명한 게 이제 그 존 케이지의 4분 33초 그죠. 네네 그죠. 이건 되게 굉장히 선불교적인 관점에서 그 4분 34초라는 것이 꼭
그 안에서 어떤 음이 나오고 멜로디로 규정되어야 음악인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뭐 기침하는 소리나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드한 소리들을 포함하거나 그런 시간성조차도 4분 30초 안에서 어떤 작업이 될 수 있다라는 구시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약간 이전에 앨런 카프로의 해프닝이 아직 완전한 퍼포먼스에 의미를 띠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과정에 되게 뭐 중요한 어떤 역할을 부여하지만 동시에 되게 결과물이 중요하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플럭서스 예스는 좀 반대로 결과물보다 오히려 이제 완전 과정 자체 그리고 과정 자체에 들어있는 개념에 더 집중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좀 퍼포먼스에 더 근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간단히 얘기하면은 디시앙 케이지의 개념 미술이 이전 시대 해프닝이라는 개념 그리고 그 이전 시대 다다이즘의 어떤 정치성 그리고 우연성 뭐 이런 것들과 결합하면서 좀 완전히 이제 그때부터 제 생각에 이제 퍼포먼스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이 좀 확실히 생겼다고 좀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1970년대부터는 이제 퍼포먼스라는 게 점차 발전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때 좀 더 정치성을 띠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이때는 완전한 정치성을 가지게 됐죠. 왜냐면은 이제 미국에서 그 당시 이제 활발히 일어났던 약간 시민운동들이 예를 들면 페미니즘 뭐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대, 뭐 히피 문화도 사실 그런 거고, 뭐 더 자본주의 아니면 냉전 이런 여러 가지 되게 사회적인 이슈들이 이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체감이 되면서 또 예술가들에게 체감이 되면서 퍼포먼스 예술가들에게는 그들이 되게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무대와 같은 역할을 했죠 사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크리스 버든, 뭐 비토 아콘치, 요셉 보이스, 뭐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뭐 오노 요코 이런 많은 그 당시 퍼포먼스 예술가들은 되게 정치적인 색깔을 많이 띄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래서 크리스 버든 같은 경우는 뭐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그 시위로 그리고 작업으로 1971년에 그의 친구에게 자신은 22구경 뭐 칼리버 라이플로 자신을 쏴달라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뭐 운이 좋아서 이제 어깨인지 팔에 맞아서 살았다고 해요. 그다음에 마리나 아브라모비치도 실제로 뭐 어떤 되게 좀 자극적이거나 아니면 몸을 이용한 그런 퍼포먼스를 많이 하기도 했고 오노요코도 유명한 퍼포먼스가 하나 있잖아요. 이게 60년대인지 70년대 사이에 일어났던 퍼포먼스로 알고 있는데 그 무대 단상에 올라가서 관객들한테 이제 본인의 옷자락을 가위로 잘라갈 수 있게 하는 작업이거든요. 네네. 그 장면을 그것을 제가 이제 퍼포먼스 조사를 하면서 영상을 유튜브에서 봤는데 오 강렬하더라고요.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되게 비슷한 작업 있잖아요. 자기가 그냥 서 있고 거기에다가 옆에 도구 같은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니까 관객들에게 아무거나 나한테 해라. 뭐 내 뺨을 때려도 되고 내 뽀뽀라고 가도 되고 내 가슴을 만지고 가도 되고 처음에는 근데 다 망설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무뎌지기도 하고 점점 괴팍해진다고 해야 되나? 나중에 막 얼굴에 낙서하고 막 굉장히... 때리고 막 이런 식의 그런 게 있었다는데 아무튼 그 당시 1970년대는 이런 자신의 몸을 이용한 좀 되게 정치적인 퍼포먼스들이 많이 나왔던 시기 같아요. 그 당시 이제 페미니즘 사조에서는 몸이라는 게 이제 여성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죠. 아무래도 약간 저희는 잘 모르는 거죠, 그죠? 네, 그 여성의 몸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에 대한. 근데 이제 어쨌든 이걸 종합해봤을 때 어떤 정치성, 다다이즘의 정치성, 뭐 해프닝의 그 시간성, 뭐 플럭서스의 그 완전 개념적인 그 흐름, 그리고 이 몸 이런 것들 합쳐져서 사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퍼포먼스 좀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그죠. 점점. 네네. 그리고 또 실제로 백남준 작가님도 이제 그 클린턴이었나? 앞에서 이제 바지를 벗고. 그죠. 그거는 이제 아직까지도 항상 논란이죠. 그죠. 그게 이제 과연 정말 의도를 가진 퍼포먼스인지 아니었다면 어쨌든 해프닝이죠. 네. 그래서 그 당시 1970년대까지는 되게 많은 시위랑도 이게 연관이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연관이 되는데 이제 1980년부터는 퍼포먼스라는 게 완전 이제 좀 독립적인 장르를 제대로 잘 잡기 시작했죠. 자 이제는 더 이상 퍼포먼스라는 게 더 이상 이렇게 낯설지만은 않은 퍼포먼스를 하는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된. 네, 그래서 로셀리 골드버그라고 이제 퍼포먼스에 대해서 글을 많이 쓰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1980년대 이런 마지막으로 정리해준 것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서 뭐 요걸 좀 이제 이야기하면서 역사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잠시 간략하게 마음을 짓고자 해요. 네. 퍼포먼스는 큰 규모의 대중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술에 대한 생각과 문화와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게 만들어주었다. 반대로 말하면 특히 1980년대 대중들이 가지고 있던 퍼포먼스에 대한 관심은 대중들이 미술계에 점점 발을 들이고 싶어하는 욕구와 예술계가 가지고 있는 의식 그리고 커뮤니티에 대한 관찰자가 되고 싶다는 욕구에 그리고 예상치 못한 것에 놀라게 되는 욕구에 인습적이지 않은 예술가의 구현 방식에서 기인한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1980년대부터는 이제 서서히 이제 퍼포먼스라는 게 점점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그 다음부터는 뭐 이제 디지털 매체, 뭐 음악, 무용, 뭐 지금 다른 예술들과 다르지 않게 뭐 많은 것들과 결합을 하면서 발전해온 형식으로 존재하게 됐죠. 네. 저희가 뭐 어쨌든 이제 퍼포먼스에 대한 역사는 이 정도로 하고 왜냐면 이 역사의 부분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면
다뤄야 될 내용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러니까 저희가 그리고 네. 역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정도로 한번 이야기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퍼포먼스가 뭘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요소들을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담 린더가 퍼포먼스에 좀 되게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작업을 한 작가고 그리고 이런 본질적인 요소들이 아직도 퍼포먼스 작가들 사이에서 되게 많이 논의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작업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몇 개 요소를 꼽았고 이제 그걸 통해서 조금 이제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퍼포먼스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집은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이제 언어입니다. 언어라는 게 뭐예요, 오펜 씨? 그러니까 언어는 저희가 보통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그냥 얘기하고 뭐 아니면 뭐 말로 무언가를 얘기하는 외국어를 배우고 뭔가 되게 약간 요런 느낌이 강한데 언어 영역. 네, 언어 영역처럼. 근데 사실 행위 자체도 대단히 언어적인 영역에 속하는 거거든요. 행위라는 것과 우리가 언어를 분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실 애기도 되게 어떤 행위나 몸짓으로 표현하고 동물들도 자신의 행위로 우리들에게 의사소통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뭔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제스처들 있잖아요. 네, 그죠. 뭐 당황하면은 뭐 귀가 빨개져서 귀를 만진다든지.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약간 FBI나 이런 데서 그 언어적인 걸로 고쳐야 되잖아요. 이 사람 거짓말 하고 있고 언어학적으로 되게 고쳐야 코를 되잖아요. 만지면 거짓말이다 이런 네, 거. 그런 것처럼 고쳐야 되는 것처럼 행위 자체를 언어에서 떼어놓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담 린더는 이제 그 이런 퍼포먼스 요소들의 본질적인 요소나 되게 중요한 핀트에 있어서 그걸 가지고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는 되게 이 언어라는 것을 가지고도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죠. 그런 약간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작가죠. 이론적으로 접근하죠. 네,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요소, 특히 뭐 언어라는 부분에선 이 언어가 퍼포먼스 내에서 어떤 식으로 발산되고 표현되냐라는 부분을 또 접근해서 작업을 했었고. 그리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언어라는 것을 실제로 공부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루기 위해서는 이 언어학이라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소시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소시르는 언어학적으로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 그의 개념들이 뭐 우리가 실제로 뭐 많이 사용하거나 많이 좀 널리 알려진 개념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저는 이제 소시르의 언어학 중에 랑구와 빠롤에 대해서 잠시 얘기하고 싶거든요. 랑구와 빠롤도 많이들 아실 텐데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은 바다 낚시인가요? 랑그는 뭐냐면은 언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지만 언어 내에 내재되어 있는 구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빠롤은 그것이 발화되는 행위. 그러니까 저거 바다 낚시 이걸 얘기하시는 이유가 아마 그거 같아. 뭐냐면은 랑그가 바다라고 치면은 빠롤은 실행의 영역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그것을 낚시하거나 어떻게 들어올린 영역.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발화하지 않으면은 말하거나 표현하거나 몸짓으로 뭐 행하지 않으면은 나오지 않는 것이 언어잖아요. 그럼 저희 팟캐스트는 완전한 빠롤인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완전한 빠롤이에요 저희는. 아 그렇죠. 왜냐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담 린더에 대한 생각을 빠롤화 시키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행위라는 것도 빠롤의 영역에 대해 속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말하는 것도 빠롤의 영역이고 그렇죠. 그리고 예술도 빠롤의 영역인데 저는 이 빠롤에도 직접적인 빠롤이 있고 간접적인 좀 빠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직접 낚시, 간접 낚시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보통 저는 근데 그래요. 예술은 무언가를 언제나 말하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포먼스와 그것이 차이점이 무엇이냐, 언어학적인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의 예술에는 작가와 관객 사이에 작업이라는 중간 매개체가 존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가는 작업을 자신의 언어의 매개체로 만들고, 그렇죠. 관객은 그 작업을 봄으로써 그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텍스트랑 똑같은 거예요. 텍스트. 내가 텍스트를 쓰고 그 텍스트를 통해서 그 사람이 나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처럼. 근데 이 퍼포먼스는 대단히 다른 지점이 있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은 작업이란 중간 매체가 되게 애매모호하고 그죠. 작가라는 것이 작업이 되고 작업이라는 것이 작가가 되는 영역. 그러니까 대단히 직접적인 발화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단순하게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하는 작가가 눈앞에 와서 당장 자신의 신체를 가지고 무언가를 표현하는데 이거를 이제 떨어뜨려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떨어뜨려 볼 수 없다는 거죠. 너가 말하고자 하는 언어가 어떤 매개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간단해요. 제가 누구를 통해서 사카린 씨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사카린 씨한테 말을 하는 그 간접성과 직접성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사실 퍼포먼스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언어학적 요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언어학적인 얘기를 할 때 저는 또 재밌게 다룰 수 있는 핀트 하나가 미메시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미메시스라는 게 그 플라톤의 이제 처음 철학 관련해서 나왔던 용어죠. 그죠. 플라톤이 이제 자연은
이데아에 대한 뭐 모방이고 그죠. 예술가는 그걸 한 번 더 모방하기 때문에 뭐 예술가는 이제 가치가 없는 존재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을 때 많이 등장하는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그래서 강한데 그죠. 미메시스가 이제 한국말로 하면 약간 모방이죠. 그러니까 모방이라는 게 사실 좋은 게 아니니까. 그죠. 어떤 굳이 해석하면. 근데 저는 언어라는 거는 어쨌든 이 모방의 형식을 되게 가지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걸 떠나서도 실제 퍼포먼스 작가들이나 뭐 아담 린더도 스스로도 작업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그 자신이 어떤 몸짓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미메틱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사용해요. 이게 재밌는 게 저는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뭐 아담 린더 관련된 퍼포먼스나 아담 린더가 뭐 아무리 어떤 제스처를 취해도 우리가 인간으로서 본능적으로 거기서 뭔가 미메시스적인 뭔가를 발견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저거 뭘 표현하는 것 같아. 뭐 마치 몸으로 말해요 마냥. 그죠. 맞아. 그쵸. 그래서 사실 언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미메시스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것을 모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메시스 잠시 얘기를 해보자면은 저는 근데 이게 그냥 어떤 이데아에 대한 미메시스가 아니라 이 사회적 합의? 뭐 아니면 그 당시 우리끼리 사이의 모방 같은. 그러니까 랑그에 대한 미메시스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잖아 사실 여행을 갈 때 우리가 그 나라의 언어를 하지 않아도 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들, 그러니까 그 재활용되고 일상적으로 계속해서 사용되는 말들을 외워가면은 우리는 간단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고. 그죠. 그리고 실제로 어린아이가 언어를 배우는 방식도 되게 이런 미메시스적인 방식으로 언어를 습득하잖아요. 부모님의 말을 따라한다던가, 그죠. 뭐 부모님의 행위를 따라한다던가. 그런 면에서 분명히 일상적인 언어들은 미메시스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모방하고 뭐 계속 따라한다거나. 근데 그렇다면은 그쵸? 퍼포먼스라는 행위 예술이 행위 예술은 이 미메시스라는 그 맥락 안에서 어떻게 해석돼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해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약간 그러니까 아까 랑그로 얘기를 들었고 빠롤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랑그라는 것 내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빠롤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 미메시스적인 빠롤이 퍼포먼스 예술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의미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일상적 행위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뭐 개념적으로 사용하면 다시 이걸 끌고 올 수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행위 예술이 그다음 언어가 하나의 고유성을 지니려면은 언어가 일상적인 문맥에서 벗어나서 어떤 뭐 하나의 고유성을 지니고 자신만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것이 되게 특별해 보이려면은 이 반미메시스적인 움직임이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럼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이제 좀 다양한 연출적 장치들이 있겠네요. 그렇죠. 뭐 굳이 꼭 제가 지금 당장 생각했을 때 나 반미메시스적인 행동을 할 거야 이러면서 뭐 사람들이 안 하는 갑자기 미치광이처럼 뭐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그죠. 근데 이런 거를 하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양복을 입고 렉처에서 한다든지 그러니까 강의 마냥 한다든지 그럼 또 퍼포먼스로 볼 수도 있고. 그죠. 실제로 그래서 렉처 퍼포먼스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렉처 퍼포먼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게 이거 그냥 단순히 따라하냐 따라하지 않냐가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 합의 아니면 언어학적인 어떤 것 몸짓의 어떤 합의 그 안에서 미메시스를 하느냐 마느냐 반미메시스적인 움직임을 표현하느냐 약간 이런 맥락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렉처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렉처가 그거잖아 강의하는 거. 근데 강의라는 형식은 일상에서 재활용되는 미메시스적인 언어란 말이야 사실. 그죠. 몸짓이고. 그죠. 근데 그런 것이 반미메시스적인 움직임을 기대하는 그 예술 기관 내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은 반미메시스적인 층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퍼포먼스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그죠.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저희 나라 예를 들면은 제가 생각나는 건 정구명 작가님. 저희가 정구명 작가님 같은 경우는 되게 뭐랄까 미메시스적인 움직임을 똑같이 합니다. 렉처 퍼포먼스처럼. 인정. 실제로 섹스에 관련된 섹스에 관련된 행위들 우리가 뭐 섹스를 할 때 뭐 상대방의 몸을 핥는다거나 뭐 어디를 자극한다거나 이런 행위를 똑같이 하지만 그녀가 반미메시스적으로 가져가는 움직임은 예술가 그 뭐라 그러죠? 전시장에서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그 상대의 상대역이 인간이 아닌 그쵸. 어떤 다른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한 번에 그 트위스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 좀 우리가 기묘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일상이랑 구분을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정말 미메시스적인 거니까 그죠. 사회적 합의에 대한 모방과 재현들이니까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엄마가 예를 들면 장을 보고 왔는데 나 지금까지 퍼포먼스했다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 뭐 그렇다는데 뭐 그렇다면 그렇다고 하는데 근데 그것도 퍼포먼스일 수 있는 게 엄마가 그랬기 때문에 퍼포먼스 엄마가 그러면 또 이제 정말 반미메시스적인 거니까. 그렇죠. 근데 뭐 그런 것처럼 어쨌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빠롤이라든지 뭐 이런 직접적인 언어, 그러니까 중간 매개체가 없는 직접적인 언어, 또 이 반미메시스적인 움직임 이걸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이 사실 두 가지 측면에 결합될 때 나타난 것이 이 퍼포먼스에서 가장 강력한 형식을 띠는 정치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냥 조합해봤을 때 그렇잖아요. 정말 가장 시적적인 언어가 있고, 그쵸. 그리고 가장 반미메시스적인 사회적 합의에서 벗어나 있는, 아니 사회적인 합의, 아니면 언어적 구조인 랑그에서 벗어나 있는 어떤 그 반미메시스적인 그런 행위들이 합쳐졌을 때 그것은 가장 강력한 정치적 언어를 가진다는 생각해요. 그죠. 저희가 아까 뭐 다다이즘 이야기하면서
다다이즘이 어떤 식으로 그 당시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정치적으로 표현했는지 그죠. 그거에 대한 방식들이 결국에는 이제 퍼포먼스 가지고 있는 이 정치성에 대한 기원이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마리나 아브라모비치의 작업, 크리스 버든의 작업 이런 식으로 약간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은 네. 자신의 몸을 때리고 자신의 몸을 자르고 자신의 몸을 찢고 자신의 총을 쏴달라 하고 이런 행위 자체가 사실 비정상적인 행위죠. 진짜 반미메시적이잖아 그게. 그죠. 반미메시적인 행위인데 그것들이 어떠한 뭐랄까 가장 직접적인 자신의 몸을 통해서 표현될 때 우리는 엄청 정치성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쵸. 엄청 언어를 느낄 수 있고. 그죠. 그리고 약간 이런 말이 뭐 적용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정치적인 퍼포먼스, 이런 정치성, 몸이 정치성을 가지는 것에 대한 가장 큰 예시로 그런 예시를 들 수 있잖아요. 저희가 전태일 열사님이 그 그죠. 분신을 하신다던가 그죠. 아니면 그 티벳 고승? 네, 틱광독. 네, 틱광둑의 소신 공양. 그죠. 이 베트남 전쟁에 이제 근데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걸 알잖아요. 뭐 전태일 열사님의 분신이라든가 틱광둑 그 스니 고승의 뭐 소신 공양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우리는 몸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언어성과 그쵸. 정치성을 사실 엿볼 수 있거든요. 그죠. 네. 이게 왜 반미메시적이냐면은 사실 어떠한 사람이 자신의 몸에 불을 살짝만 닿았을 때도 그 고통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기꺼이 어떠한 한 큰 뜻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정치성을 가지고 했다는 것 자체가 일반인의 뇌로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죠. 이게 미메시스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충격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막 잠시 저희가 재활용 이런 얘기했었는데 재활용 될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죠. 한 번 하면 끝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윤리적으로 우리가 이걸 퍼포먼스에 비유하는 게 맞냐 싶을 수는 있는데 저는 근데 사실은 뭐 가장 퍼포먼스의 끝자락이 있다면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요. 사실 가장 강력한 그쵸.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언어가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재밌는 게 옛날 공산주의를 따르던 약간 동유럽 국가에서는 퍼포먼스를 금지했을 때요.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정치적 표현이라고 봤던 거군요. 그렇죠. 이런 이 나라에서. 퍼포먼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접적인 언어와 그 정치성의 힘을 좀 되게 알았던 거죠 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민주주의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불만 있으면 뭐 시위에 나갈 수 있고 뭐 이게 데모를 할 수 있고 이런 게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촛불 시위로 우리 그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도 그렇죠. 뭐 해외 언론에서는 진짜 민주주의다 막 이런 말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식의 사실 말하는 거는 우리의 몸과 우리 그것들이 표현됐을 때 가지는 정치성을 사실 잘 표현해준다고 생각해요. 촛불 시위도 굉장히 이제 몸으로 직접적으로 했던 행위잖아요, 그죠? 그죠. 100만 명 정도가 뭐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는 흔한 일은 아니었죠. 그리고 사실 정치란 게 뭡니까? 정치라는 게 정치의 요소들을 살펴보면은 나가서 이야기해야 되고 토론해야 되고 선거운동에서 서로 악수해야 되고 그죠. 얼굴과 얼굴 마주보면서 연설해야 되고 그죠. 시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정치의 요소인데 그냥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사실 완전히 언어적인 거고 그죠. 우리의 몸적인 퍼포먼스죠. 거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생각나는 게 그래서 윤동주 시인이 그 일제 감정기 때 가지고 있던 그런 사회 시대상에서 예술가가 가지고 있는 이 간접적인 언어에 대한 그 부끄러움을 가장 잘 표현했다 생각해요. 그 동주 영화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동주 영화에서 딱 그 말 있잖아요. 너는 펜을 들어라. 나는 칼을 들게. 그때 예술가가 가지고 있는 무력함이 내가 정말 직접적인 언어를 표현할 수 없는 예술가의 무력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퍼포먼스는 어쨌든 그걸 할 수 있는 형식이다. 퍼포먼스는 확실히 그냥 자기 몸을 탁 내던지는 느낌이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언어적인 컨텍스트를 얘기하면서 어쨌든 저희는 이건 아담 린더 편이기 때문에 아담 린더도 당연히 이런 언어적인 것을 가지고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저희가 말한 것처럼 미메시스니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지 않았지만 그가 작업을 한 방식을 좀 이제 그래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과연 지금의 퍼포먼스 작가들은 아니면 작가는 아담 린더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그의 작업 서비스 넘버 3 Some Writing이라는 작업이 있는데 거기서 그는 글을 쓰는 작가 2명한테 각각 에세이를 받습니다. 각각 다른 주제예요. 뭐 약간 좀 예술의 약간 뭐 산업에 대한 것도 있고 뭐 크리틱도 있고 그런 식의 글 2개를 받아가지고 그 퍼포머들이 그걸 읽고 각각의 퍼포머가 그거를 가지고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몸을 가지고 그래서 뭐 실제로 팝핑 같이 약간 관절을 튕기면서 음절을 표현한 것도 있고 아니면 그 내용 자체를 몸으로 해내고자 하는 게 있는데 사실 이러한 그 작업 프로세스가 가지는 이 언어적인 상징성이 뭐냐면은 그거예요. 우리는 그게 있잖아요. 사실 텍스트라는 것이 주는 되게 그 딱딱함 있잖아요. 그죠. 에세이라는 형식은 이 사회적인 어떤 그 범주 내에 있는 그죠. 되게 문화적인 산물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반대로 이 퍼포먼스 그다음 우리가 말하는 그 춤이라는 것들은 되게 표현적이고 부드러운 어떤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질이 다른 2개의 언어. 그죠. 그러니까 딱딱하고 사회적인 언어와 개인적이고 완전히 표현적인 그 언어가 만났을 때는 그다음 아니면 혹은 그 몸의 언어가 텍스트 속에 귀속될 때는 어떤 작용이 일어날까? 저는 이게 재밌는 게 상상이 되는 게 텍스트는 서사적이고
그러니까 텍스트는 저희가 중간에 들어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뭐를 향해 가고 무슨 이야기인지. 오히려 반대로 약간 텍스트는 근데 처음부터 좀 읽어야 약간 맥락이 그래도 저희가 파악되잖아요. 뭐 철수가 가방에 철수 아버지가 방에 들어갔다. 네. 라고 중간에 들어도 아 철수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구나 이러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퍼포머가 뭐 이러고 있으면은 완전히 추상적이게 완전 돼버리죠. 추상적이고 중간에 봐도 처음부터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근데 저는 이 작업을 저희가 뭐 어쨌든 두 명 다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네. 재밌을 것 같은 게 이 지점들이 이제 충돌했을 때 네. 그러니까 저였으면은 분명 이 퍼포먼스를 시작할 때 들어갔을 것 같잖아요 일부러. 네네. 그러니까 중간에 들어갔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 이제 그런 게 있죠. 이걸 또 들었을 때 든 생각이 그러면은 이 사람이 결국 뭘 말하는 것이냐 누군가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냥 그것에 대해서 아까 저희가 처음 말했던 것처럼 아담 린더는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하는 아담 린더의 작가적 스탠스는 어떠한 그런 아까 저희가 정치성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물론 정치적인 것도 있죠. 그럼에도 동시에 그가 그것을 통해서 확실한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 건 없습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 아담 린더라는 사람이 작업하는 방식은 제가 볼 때는 되게 실험적인 방식이라 생각해요. 이거 뭐랑 섞어야 내가 원하는 그 맛이 날까? 콜라 같은 맛이 날까? 이게 아니라 그냥 이거랑 섞었을 때 무슨 맛이 날까 모르겠지만 해보자. 그다음 그것이 새롭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약간 연구소의 느낌? 그렇죠. 연구 같은 느낌이 되게 강하죠. 그것이 이제 감정적으로 교감되는 느낌의 퍼포먼스라기보다는 그죠. 그 행위에 있는 요소들을 그냥 차용을 해서 그것들을 이제 약간 분석하고 때려놓고 부딪혔을 때 뭐가 일어나냐. 그래서 이것도 사실 어떤 의미로 되게 소실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언어라는 것이 고찰될 수 없고 연구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소실은 그런 언어학을 한 거거든요. 아담 린더도 이 몸이라는 것 그리고 몸의 언어라는 것이 고찰될 수 없고 그냥 너무나도 일상적이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인 것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되게 이론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이성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충돌시키고 결합시킬 때 또 새로운 몸짓이 탄생할 수 있는 거니까. 소란 텍스트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대단히 그런 의미로 재밌는 작가 같아요. 그게. 그리고 또 다른 작업으로는 이제 서비스 넘버 2, Some Proximity라는 작업이 있습니다. 이제 Proximity는 이제 근접함, 뭐 근접 이런 느낌인데 뭐 이 작업에 대해 또 이 작업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자면은 네. 한 명의 글 쓰는 이제 라이터가 주위에 전시를 다니거나 세계의 전시를 다니면서 아트 크리틱 그러니까 이게 그 아담 린더 외에 다른 전시들을 다니고 나서 한 거죠? 네네 이 전시 말고 그래서 그 전시 말고 그 다른 전시들 막 다니면서 글을 씁니다. 뭐 노트를 쓰기도 하고 진짜 좀 완전 정석적인 크리틱을 쓰기도 하고 아니 가십 같은 거 그냥 써놓기도 하고 아니 그냥 자신의 생각을 써놓기도 하고 이런 거를 근데 다 방에 붙여놓고 그것들이 시간이 지면 점점 쌓여요. 그러니까 그 실시간으로 그 사람 쓰는 것 자체도 이미 행위에 들어가 있는 거군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써서 아마 거기다 갖다 놓을 거예요. 이제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걸 낭독하면서 거기다 붙이고 그걸 통한 또 거기에 반응하는 또 몸의 행위들을 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것도 사실 프록시미티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떤 거리감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 프록시미티가 뜻이 정확히 근접. 그러니까 이것은 어쩌한 목적이나 완전 어떻게 보면 진리 같은 느낌에 완벽히 이해할 수 있는 텍스트에 도달할 수 없는 거군요. 그죠. 항상 이제 평행으로 가는 느낌? 사실 그러니까 아담도 전에 말했던 작업이나 이 작업도 꼭지점이 없는 느낌. 네, 어디를 가겠다가 아니라 이것들이 그냥 어느 방향으로 나가게 될까를 되게 고찰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크리틱이나 텍스트나 이런 형식들은 되게 차갑잖아요. 그다음에 그것들은 우리가 흔히 알듯이 그 관람객한테 되게 거리감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왜냐면 실제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작가가 거기 존재하지 않고 글 쓴 사람도 거기 존재하지 않고 그죠. 우리는 그냥 그걸 책으로 볼 뿐이고 SNS랑도 되게 비슷한 느낌인 거 사실. 우리가 뭐 볼 수는 있지만 되게 거리감이 있는 그렇지만 그러한 거리감 있는 텍스트가 그러한 거리감이 있는 언어 자체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간접성이 언어의 간접성인 게 더 간접적인 거. 그 간접성의 거리가 되게 넓은 어떤 이 글들이 가장 앞에서 또다시 몸으로 표현된다면 가장 가까운 언어로 표현된다면 그러니까 첫 번째가 딱딱함과 표현성의 약간 추상성의 대립이었다면 이번에 거리감에 대한 또 작가죠. 약간 작업인 거죠. 이게 재밌는 게 저는 이 지금 오펜 씨가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든 생각인데 제가 만약에 이 전시의 참여자가 아니라 관객으로 가서 텍스트를 보고 이 텍스트를 제가 이성적으로 이해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러면서 그 언어를 보고 이 텍스트에 대한 추상적 행위다 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 작업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행위인 것 같아요. 그죠. 사실 완벽한 이해라는 건 없거든요. 완벽한 이해라는 건 없죠. 언어라는 것도 간접 체계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퍼포먼스들이 하는 행위도 간접 체계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떠한 언어라는 그 아까 말한 뭐죠? 랑그를 향한 같은 방향으로 랑그라는 꼭지점을 향해 가는 방향이지 두 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네네. 그래서 저는 이 프록시미티라는 이 근접함이라는 게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두 개의 선이 맞닿을 수 없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거에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작업. 그리고 실제로 또 재밌는 게 그거 같아요. 그냥
저도 가보지 않아서 아쉬운 건데 그거는 그냥 이 가장 거리감 있고 가장 차가운 이 글들이 한 사람의 몸으로 이거 치환됐을 때 그 몸짓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물론 영상에 다 나와 있어요. 그죠. 영상에 나와 있고 되게 좀 그러니까 찾아보시면 다 나올 텐데 그냥 그런 것들 자체가 주는 실험 그리고 언어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이 주는 가능성이 뭐 단순히 기간에 비판적이고 뭐 아니면 언어에 비판적이라기보다는 몸짓이나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시 여기는 언어라는 것 그리고 몸짓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좀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약간 그래서 되게 좀 재밌는 작업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는 되게 기본적인 거, 뭐 랑과 파롤, 미메시스 얘기했지만 아담 린더는 이걸 되게 좀 현실적인 차원으로 가져와서 실제 충돌시키고 그걸 보여주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보면 되게 직접적이고 간단한 방법일 수도 있고. 간단한 방법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이 작업들을 보고 다음 작업에 이야기할 게 바레 앤 브레인이잖아요, 그죠? 네. 이 작업은 조금 그 서비스 시리즈에 속하는 작업은 아니지만 저는 이 작업을 보고 이제 오펜시아 때 그때 의견을 냈던 게 이 작업이 이 언어와 그 아까 말한 그 랑그와 파롤 그리고 이제 민메시스에 관한 그 아담 린더의 생각을 가장 충돌시킨 작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맞는 것 이 같아요. 영상만 딱 보면은 그 영상을 나중에 찾아보실 분들은 찾아보시겠지만 그 이제 퍼포머가 여자분이 뭐 링크를 기묘한 행위를 하고 링크를 저희가 올리면 되고 기묘한 행위를 하면서 입으로 내뱉는 문장은 굉장히 이성적일 때가 있고 혹은 어떠한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빠롤식으로 말하자면 그거예요.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의 작가가 하나의 빠롤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주체, 하나의 몸뚱아리가 하나의 빠롤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완전 언행 불일치잖아. 그죠. 몸과 말은 완전히 다른 발화 행위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전에 거는 발화 행위의 주체가 두 가지였어요. 작가, 그러니까 글을 쓰는 라이터와 퍼폼을 하는 댄서들. 그 다른 두 개의 발화자가 다른 종류의 언어를 이렇게 표현한 거라면 이거는 한 명의 발화자가 동시에 다른 두 개의 빠롤 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때선 또 어떤 식의 그 상호작용이 일어날까?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우차사에 실제로 그 언행 불일치라는 개그 코너가 있었거든요. 네, 있었죠. 쏴 아시죠? 네, 거기서 맞아요. 보면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통쾌함을 느끼는 게 그 행동에 대한 기대를 하잖아요. 네, 그죠. 뭔가 긍정적인 뭔가를 말하겠다는데 입으로 튀어나온 쓸데없는 쓸데없는 얘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좀 고급 버전일 수도 있고. 고급 버전이죠. 그렇죠, 사실. 고급 버전. 그리고 이거를 잠깐 짚고 넘어가면 재밌을 것 같은 게 이 바레와 브레인이라는 게 바레는 그 발레에서의 봉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저희가 이제 그 발레를 연습하거나 그런 걸 할 때 잡고 이제 발을 올려놓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쩌면 기준점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게 어랭 일치를 만들어내는 기준점인데. 이것도 다시 개그 콘서트였나? 거기서 그거 있었잖아요. 어떤 거? 발레가 나오는 그 개그 콘서트 있었던 거 아세요? 거기 그 바에 자신의 그 중요 부위를 가리면서 네. 한데 그 바입니다, 이 발레가. 그죠. 네.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네. 근데 이 바레나 브레인이라는 건 우리의 언행을 일치시키는 일종의 기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의지한다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일부러 충돌시키되 이 타이틀을 이렇게 삼은 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발 앤 브레인 약간 언어적으로 되게 비슷하고 느낌이 그러니까 그 철자도 좀 비슷하고 그래서 아무튼간에 언어를 통해서 아담 린더가 작업하는 프로세스가 되게 이렇다 이런 걸 좀 말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어차피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한 작업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그냥 어쨌든 이게 아담 린더 편이고 이 언어라는 퍼포먼스의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그는 약간 이런 식으로 풀어냈구나. 이렇게 그리고 계속 저희가 어쨌든 퍼포먼스라는 하나의 속성 안에 그러니까 퍼포먼스 안에 너무 많은 속성들이 사선 마냥 이렇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매듭을 푸는 역할을 해야 되죠, 그죠? 그렇죠. 저희가 무슨 알렉산더 대왕처럼 매듭을 자를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천천히 풀어내면서 뭐 이야기를 또 계속 나갈 건데.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이제 언어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러니까 이 다음 중요한 요소는 이제 시간성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퍼포먼스의 이제 시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퍼포먼스가 가지고 있는 가장 두드러지는 특성이 저는 약간 시간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저희가 아까 그 퍼포먼스의 역사에 대해서 되짚어 봤을 때 다다이즘이나 뭐 잭슨 폴록이나 그리고 엘렌 캐프로나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플럭서스나 그리고 지금까지 현재 이어지는 퍼포먼스들이 정치성을 가진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정치성의 본질을 깊게 파고 들어가면 저는 시간성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회화나 조각 같은 전통적인 매체들은 저희가 뭐 아침에 일어나고 그리고 밤에 자든 말든 그 뮤지엄이나 혹은 어떠한 장소에 걸려 있잖아요. 그죠.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뭐 영구적으로 남아 있을 수 있고 약간 시간을 벗어난 느낌. 근데 이제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상연 시간이 대부분 정해져 있고 이 상연 시간을 놓치면은 그 퍼포먼스를 저희가 눈앞에서 볼 수는 없잖아요. 뭔가 그죠. 그것에 대한 기록물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리고 뭐 이제 아담 린더 같은 경우도 자기의 작업 뭐 서비스 시리즈라든지 아니면 몇몇 작업들에서 상연 시간을 이제 확실히 정해서 이 상연 시간들을 관객이 중간에 들어오든 말든 그리고 다 보든 말든 혹은 놓치든 상관없이 그냥 그 시간성 안에서 휙 사라져버리는 느낌으로 퍼포먼스를 상연했거든요. 그래서 방금 이제 말씀하신 그 시간성이 아마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뭐냐면은 회화라든지 조각 같은 거는 타임 베이스 미디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에 그 중점을 두고 있는 미디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에 기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제 이런 퍼포먼스 아니면 현대 많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비디오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설치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되게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 시간에 귀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예술 형식 안으로 들어오면서 사실 예술 그 미술관이라든지 기관의 역할도 되게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관객이 퍼포먼스의 등장으로 이 시간을 그러니까 미술관 내에서 아니면 예술계 내에서 시간을 인식하는 방식이 되게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제가. 네. 로살린트 크라우스라는 분이 썼던 글인데 그냥 했던 말이죠. 이러한 변화가 뮤지엄이 작업을 시대별로 정리하여 어떠한 서사적 흐름을 만들어내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연결되어 있지 않은 다른 예술가들을 연결하는 장소로서 기능하게 된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과거에 그러니까 현재도 어쨌든 뭐 그런 전통적인 미술관이 있지만 그죠. 그 뭐 1층에 뭐 1층에 뭐 19세기 20년대 관. 미술, 19세기 관, 20세기 관, 21세기 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새 미술관은 제가 딱 들어가 보면은 뭔가 작업이 땅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사가 있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눈앞에 펼쳐져 있는 느낌? 뭔가 제가 이 네트워크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사실 90년대에는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큐레이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럴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큐레이터 역할이 분명히 존재했거든요. 그 당시에. 뭐냐면은 어떠한 그 이 시간 베이스적이지 않은 회화라든지 조각들을 가지고 하나의 동선을 만들고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고 하나의 스토리를 만드는 게 가능했다면은 지금 시간에 귀속된 이 시간 타임 베이스 미디어 작업들은 그것들이 되게 불가능해요. 왜냐면 어떤 건 그죠. 어떤 시간에 가면 없고 심지어 그죠. 누구나 보는 게 다르니까. 그죠. 이 사람은 10분만 있다 와도 지금 저 사람이 보고 있던 거랑 완전 다른 걸 보게 되니까. 아 그러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구조가 되게 불가능해진 이 지점에서 이 미술관도 되게 그런 거에 많이 영향을 받았거든요. 실제로 어쩌면 건축 구조를 바꿔야 될 수도 있겠네요. 저 건축 구조를 실제로 바꾸기도 하죠. 오. 그런 면에서 어떤 지점이 있냐면은 네. 그런 게 존재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옛날에는 그냥 그런 식으로 동설자는 게 있었다면 요즘에는 하나의 이야기나 하나의 전시를 얘기해주는 방식이 이야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흩어져 있는 개인들을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다른 예술가들을 연결하는 장소로서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네트워크에 있는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렇죠.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비슷한 내용을 하는 작가들을 어떠한 그것들을 통해서 문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단어들을 흩뿌려 넣는 거죠, 되게. 아, 오케이. 그래서 관람객들이 느끼는 거는 하나의 일정한 동선을 타고 가서 하나의 일정한 이야기를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관객은 그 각각의 단어를 자기가 알아서 골라서 네. 내가 어떤 텍스트를 만들어도 되고 그쵸. 관객한테 어쩌면 좀 더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대단한 능동성을 사실 부여해 준 거기도 하죠.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첫 에피소드 때 야나 오일러 이야기를 할 때 오펜 씨가 이제 그 에멘카 전시를 소개했었잖아요. 네네. 그 전시 이름이 뮤제움이었나요? 네네. 그 전시도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식의 그러니까 요새 속성을 가진 전시네요. 저도 어떤 서사가 없고 네, 저도 그렇게 정확히 생각해요. 각자의 뮤지엄이라는 특징을 가진 아니면 그것에 약간 편입될 수 있을 만한 다양한 작업들을 그것에 약간 펼쳐놓은 거죠, 사실. 그럼 오펜 씨가 보시기엔 이제 뭐 예를 들면 퍼포먼스 아티스트나 비디오 아티스트 같은 분들이 나중에 그 레스트로펙티브 작업 뭐라고 하죠? 그거를 회고전을 할 때 그런 식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요새 식으로? 네, 회고전은 제 생각에는 회고전의 형식을 따라갈 거예요. 왜냐면 서사의 느낌. 그러니까 이거에서 어떤 의미냐면은 네.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은 그 순서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회고전이란 것은 어쨌든 시간의 순서를 따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뭐 모마에서 있었던 그러니까 마리나 아브라모비치의 회고전 더 아티스트 이즈 프레젠트 이런 전시가 있었는데 그거는 정리하기 쉬워요. 왜냐면 그녀가 20년대 했던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나열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전시를 그런 식으로 하는 데 많죠. 회고전 다 그렇게 해야지. 회고전의 뜻이 사실 그거잖아.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전시들에 있어서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전시들이 시간적인 베이스를 따르지 않을 때 그럼 그들은 뭘 따르냐라고 했을 때 약간 그런 식의 이런 식의 맥락이 되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를 표현하는 소시르의 또 다른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통시성과 공시성이죠. 통시성은 이제 시간을 통해서 아니면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는 방식을 이제 통시성이라고 하고. 소시르 이분은 굉장히 이게 두 개의 테마로 나누는 거 좋아하나 봐요. 뭐 맞아요. 랑그와 빠그, 랑그와 빠롤.
그쵸. 동시성과 통시성. 뭐 통합체와 계열체, 뭐 기표와 기 이런 식의 대립? 뭐 대립은 아닌데 중요한 건 이것들 대립이라고 하면 안 되고 상호 우선적인 관계긴 해요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그다음 퍼포먼스가 가지고 있는 시간성은 절대 통시적이지 않아요. 퍼포먼스는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퍼포먼스라는 게 시작과 끝이 있을지 몰라도 퍼포먼스라는 건 내가 언제 그곳에 편입되더라도 그곳의 시간성과 그곳의 메시지를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 오펜 씨가 이걸 이야기를 마저 하기 전에 잠깐 설명해 주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공시성이 뭐고 통시성이 뭔지. 네. 그러니까 통시성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통시성이 약간 서사적인 느낌인 건가요? 서사. 아, 서사가 시간을 통한다?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공시성이란 거는 시간의 흐름과 좀 되게 무관한 어떤 그 뭐랄까 좀 현재적인? 그러니까 구조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구조적인 거. 시간의 흐름에 속하지 않는 게 공시적인 거예요. 아,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퍼포먼스는 시간에 속해 있다고 말했었잖아. 네. 그러니까 시간 베이스 미디어 작업이라고 했지만 동시에 그 역설적으로 그것이 전시되는 방식은 공시적인 거죠. 왜냐면 서사 개념이 없기 때문에. 서사 개념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거에 간단한 또 예시로 그 공시성을 영어로 네. 싱크로닉이라고 하거든요. 싱크로닉. 동시다발적인 느낌인가요? 싱크로닉이면 뭐 싱크로나이즈라고 하죠. 싱크로나이즈 할 때. 싱크가 막 우리가 저거 말이 동영상 싱크 안 맞는데 그게 뭐냐면은 고대 라틴어이죠. 싱크로노스 여기서 왔다고 하는데 뜻이 뭐냐면 동시에 발생하는. 그러니까 동시에 발생하는. 그게 정말 딱 저희가 방금 얘기했던 그 미술관의 형태잖아요. 요즘에. 그죠. 저쪽에서 비디오 작업. 비디오 작업 나오고 저기서 뭐 나오고. 그쵸. 옛날처럼 이제 동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근데 그렇지만 이 형식을 되게 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미술관이란 것 그리고 이 퍼포먼스 시간이 공시적이라는 게 그러니까 무엇을 뜻하는 게 중요한 거냐면은 각각의 저는 이걸 제 나름대로 해석하자면은 네. 요즘의 작업들 그리고 퍼포먼스는 각각의 시간에 종속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각각의 시간 따로 시간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편입되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간으로서의 시간성이라는 거 한마디로. 내가 거기 들어가는 순간 그 네. 시간성에 편입될 수밖에 없는. 그죠. 그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그죠. 그 시간성에 편입되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이 시간의 흐름과는 전시의 흐름과는 상관없이 그죠. 작업 자체에 각각에 들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뭐 오펜 씨가 예를 들어 전시를 7시까지 가기로 했는데 네네. 7시 반에 갔어요. 네. 근데 이미 퍼포먼스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면 그 진행되고 있는 그 중간의 시간대에 지금 속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처음에 시간대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 이게 되게 의미하는 게 되게 뭐 많기는 해요. 사실 제가 볼 때는. 근데 또 하나 그래서 읽어드리고 싶은 글이 있는데 네. 가끔씩 전시 공간이 콘서트 혹은 영화관처럼 변하기도 하지만 네.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일시적일 뿐이다. 실제적 공간이 퍼포먼스를 위해서 변하기보다는 대개는 퍼포먼스가 실제적 공간에 맞춰서 변모한다. 클레오 비숍은 이러한 변형을 퍼포먼스의 재세석화라고 칭하였으며 이벤트 타임이 아닌 익시비션 타임으로의 이행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이행은 다시금 앞서 말한 통시성이 공시성으로 이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퍼포먼스 예술은 이제는 파편화된 관심들 그리고 부분적인 관람을 정신적으로 방해받는 공간 안을 초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이 말이 뭐냐면은 각각의 작업의 조용성을 이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각각의 익시비션 타임에서 각각이 서로를 방해할지라도 관람객은 거기에 스스로 능동적으로 그쵸.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그쵸.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미술관 내의 변화를 계속 말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변화가 사실 퍼포먼스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간성에 의해서 그냥 그 특징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리고 되게 또 재밌는 것 중 하나가 아까 마리나 아브라모비치에 대해서 잠시 얘기했었는데 그 모마에 아까 제가 제목을 언급했는데 The Artist is Present.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예술가가 여기 있다. 예술가는 현재다. 이 말 자체가 이 퍼포먼스의 시간성을 가장 잘 보여준다. 이게 어떤 퍼포먼스였죠? 이거 이제 유명한 회고전의 퍼포먼스죠. 이름이긴 한데 거기에서 가장 메인했던 퍼포먼스가 이제 마리나 아브라모비치가 책상 앞에 의자를 두고 앉아서 거의 뭐 3개월 내내 이제 앉아가지고 뭐 이제 관람객들과 아이 컨택트를 하고 약간 그런 매일이라고 했나요? 그때 매일 7시간마다 한다고 했었나요? 일주일에 하루 빼고? 한 7시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매일 와. 3개월 동안 아예 미동한 채 그냥 눈빛만 마주치고 말도 안 한 채. 와, 약간 영혼과의 대화를 원하는 듯한. 그렇죠. 약간 영혼과의 대화를 원하는 듯한. 그래서 그것도 뜻하는 게 뭐냐면은 자신의 시간성, 자신의 공간을 만들어 두고 그 관객이 그 안으로 들어오고 관객이 들어올 때 자신의 시간성에 안에 관객이 편입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는 언제나 현재인 거야. 오케이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엔 서사가 없는 거죠. 서사가 그냥, 없이 그냥 그대로다. 시간성이 아닌 뭔가 다른 공간 안에 존재하는 스틸 거죠. 레벤 같은 거죠. 약간 정모라 느낌? 정물한 느낌 거기의 같은 느낌. 거죠. 네네. 그 재밌네요. 왜냐면은 어쨌든 그 작가와 마주 앉는 대상은 그 작가의 공간 안에 갇히지만 동시에 그 뒤에서 바라보는 관객들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또 어떤 감정을 느낄지가 좀 궁금하네요.
그렇죠. 당장 나가면은 이제 어쩌면 서사의 길로 들어가는 게 우리의 삶인데, 그죠? 딱 그거예요. 퍼포먼스 하니까 너 내 거 보고 가. 음, 잠시 내 영역에 들어갔다 나가. 이 전시 그렇지만 그러니까 다른 거에는 어떤 서사는 없지만 어쨌든 내 걸로 들어와. 어쨌든 관람객은 자유가 있는 거네. 네, 자유가 그래서 있는 들어갈 수 있는 선택.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요즘에 우리 컨템퍼러리 뭐 아트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컨템퍼러리도 되게 이 공시적인 시간성을 따르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컨템퍼러리는 이제 함께를 의미하는 콘, 그러니까 con, 컨, 네. 그 다음에 시간을 의미하는 템푸스, 그거의 합성어로 말 그대로 함께하는 시간, 일시적인 시간을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간성이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시간성에는 통시적인 게 없어요. 왜냐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그 역사적 그쵸. 흐름도 없고 이것은 그냥 무한히 흘러가는 그죠. 이 현재라는 순간이거든요, 사실. 그죠. 약간 여러 개 레이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성에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컨템퍼러리라는 거는 시간성에 봉사하는 게 아니라 이 현재라는 공간성에 봉사하는 거 사실. 그대로 현재라는 구조에 봉사하는 거. 음. 그다음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 컨템퍼러리 아트, 컨템퍼러리 뭐시기 하는 거 그런 거 다 사실 공시적인 맥락에 속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근데 재밌는 게 되게 인터넷이랑도 비슷하네요. 인터넷이 비슷하죠. 인터넷에 사실 당장 유튜브나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 거기에 널려 있는 게 영상들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선택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느낌? 그러니까 그 공간 안으로. 그러니까 정말 이것이 재밌는 게 퍼포먼스가 현대에도 많이 점점 현대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아마 이게 아닐까 생각해요. 이 현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죠. 수많은 시간성들 속에서 그죠. 아니면 그 시간의 그 구조성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쩌면 저희가 약간의 살짝 비틀어진 이야기면 이게 세계화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건데 왜냐면은 과거에는 몰랐잖아요. 내 옆에 누가 그러니까 내 먼 저곳에 누가 뭐 하고 사는지. 그죠. 근데 이제는 아는 세상이 됐으니까 저희가 그 시간성이라는 서사의 개념이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걸 알게 돼서 이런 식의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네요. 저는. 그럴 수 있죠, 확실히. 왜냐면은 뭐 과거였으면 내가 사는 이 삶이 그냥 그대로의 삶 전체인데 그죠. 알고 보니 나의 낮이 상대방 저 지구 반대편은 밤이잖아요. 네. 그럼 서사의 개념이 완전 뒤틀어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또 그런 것도 있죠. 우리가 드라마를 보는 것도 네. 확실히 이런 거랑 완전 다른 영역이죠. 저희가 방금 말했던 거랑. 그죠. 공시적인 영역. 그죠. 만약에 그러니까 드라마는 뭐 예술이 아니다. 드라마 퍼포먼스 다르다라고 했을 때 아마 가장 기본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이런 영역이고 또 이런 영역이 또 있는 것이 이제 무대와 전시 공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전시 공간은 이런 공시적인 시간성을 따르고 있는데 무대는 다르죠, 그죠? 네, 저희가 또 무대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아담 린도는 실제로 말했던 것처럼 로얄 발레 스쿨에서 공부를 했고 스테이지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무대에서 공연을 했던 사람이고 그런 공연을 했던 사람이 미술 기관으로 들어오고 그 미술 기관이라는 걸 좀 더 삼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느낄 수 있는 게 이런 공시성이거든요. 저는 아담 린더가 그렇게 로얄 발레 스쿨에서 클래식한 안무와 이제 발레 이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시간성 그리고 이제 언어 그리고 이 무대 전시 공간에 대해서 관찰하고 다룰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원성을 동시에 경험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무대 전시 공간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아까 저희가 계속 퍼포먼스에 대해 성격에 얘기했잖아요. 네. 그게 왜 통시적이냐 공시적이었나요? 퍼포먼스가 공시적이냐, 네, 공시적이죠. 퍼포먼스가 왜 공시적이냐 하면 네. 가장 중요했던 속성이 결국에는 관객이 참여의 여부는 자유이고 그죠. 그리고 퍼포먼스가 끝나든 말든 중간에 하든 말든 나가거나 혹은 그 공간 안에 갈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어떤 흐름에 따르지 않아도 그 맥락을 좀 이해할 수 있고 전시의 맥락을 볼 수도 있고 또. 그죠. 네네. 근데 이제 반대로 극장이나 영화관 같은 거를 저희가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영화나 이제 저희가 극장을 갈 때는 티켓을 사서 그리고 정해진 자리에 착석을 하고 네네. 기다리잖아요. 서사가 시작되기를. 네. 그리고 이제 거기 안에서 서사가 펼쳐지고 나면 서사의 끝까지 관찰하고 나서 그 서사를 이해를 하고 빠져나가는 방식이잖아요. 그죠. 이게 정말 전 다른 것 같아요. 정말 다르죠. 뮤지엄 안에서 아담 린더가 이제 시도했던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뮤지엄 안에서 어떠한 테아터를 만들거나 혹은 그런 서사가 있을 법한 무언가를 했을 때 우리가 또 어떻게 받아들이냐. 왜냐면 이제 우리가 아는 미술관의 개념은 조금씩 바뀌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선택권이 있는 거죠. 아담 린더. 예를 들자면은 무대가 아니라 예를 들면 전시 공간 내에 무대를 만들었을 때는 또 어떤 작용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 시간성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몇 가지 이제 그 무대와 전시 공간의 중요한 차이점이 그거잖아요. 통시적인 시간성, 공시적인 그죠. 시간성.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관객의 수동성과 능동성. 그죠. 그런 면에 있어서 퍼포먼스라는 것이 또 되게 그 퍼포먼스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무대라는 건 사실 대단히 수동적이고 우리가 관람자 입장이잖아요. 그죠. 우린 무엇도 할 수 없는. 그죠.
근데 전시 공간이란 거는 반대로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고 실제로 뭐 관람객과 교감을 한다거나 실제로 엄청나게 직접적인 퍼포먼스도 있죠. 직접적인 퍼포먼스도 있고 관객과 심지어 소통하고 관객을 때리는 거의 때리는 느낌의 막 되게 자극적인 퍼포먼스도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무대와 전시 공간은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재밌는 게 이제 무대라는 거는 우리가 구조로만 봤을 때도 관객이 있는 것보다 한 단 높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피라미드의 관점이고 맞아. 일방향적인 관점이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관점, 혹은 위에서 아래로 관객이 반대로 그 연극 상연자들을 바라보는 느낌. 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그 저희가 뭐 패기 펠란이 얘기했던 네. 하나를 인용 문구를 좀 얘기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네네. 여기 제가 읽어볼게요. 그 원근법적, 포르노적, 일방향적 보기는 우리에게 우리의 이미지를 되돌려주지 않는 타자의 저항, 미소 때문에 이미 항상 실패해야 하고 자기 보기를 실현하는 우리의 불가능한 필생의 욕망 때문에 우리는 또 보고 있다. 이거는 이제 약간 무대도 되겠지만 또 TV 같은 것도 될 수 있죠. 그죠. 아무런 소통이 되지 않는.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했지만 언어, 뭐 정치성, 뭐 이런 시간성 이런 걸 얘기했을 때 인간이 되게 언어라든지 정치성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건 되게 전 능동적인 어떠한 뭐랄까 관계망을 통해서를 생각하거든요. 나도 살아있으면 느끼고 누군가 그 사람의 말을 느낄 수 있는 거는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많은 시스템에서는 되게 서면으로 뭔가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저는 그게 약간 권력적인 것도 분명히 권력적인 어떤 그런 피라미드의 형태도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딱지를 보내는 거.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예를 들자면 너 이거 과속을 했으니까 뭐 얼마를 내라 라고 한다면 난 그 사람 저 근데 이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할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딱지가 온다는 건 반박할 수가 없고 아니면 또 딱 반박하려면 그런 거랑 똑같이 반박해야 되잖아요. 뭐 법정 싸움으로 가야 된다든지 그죠. 우리가 뭐 시장이 괜히 뭐 정이 넘친다 가서 애누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저는 이런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쩌면 퍼포먼스가 이제 생겨난 계기가 퍼포먼스가 여기서 또 가질 수 있잖아요. 정치성을. 그죠. 그 단의 개념을 파괴하고 그 일방향적인 바라보는 느낌을 파괴해서 뭔가 조금 더 능동적인 느낌? 사실은 예술은 언제나 일방향적이었잖아요. 그죠. 왜냐면은 셰익스피어 때도 그 당시에 퍼포먼스 없었고 그 당시에도 하나의 극장에서 상영이 됐었고 회화라든지 조각 같은 것도 되게 일방향적인 바라보기잖아요. 되게 소통이 되지 않는. 근데 퍼포먼스가 등장하는 그 의미 자체가 사실 저는 되게 이게 크다고 생각해요. 어떤 소통 가능성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만나게 되는 그 가능성에 대한 그다음 그것 자체에 대한 엄청난 그 약간 매력 있잖아 사실. 그죠. 인간과 인간이 만났을 때 스파크가 있고 그런 것이 퍼포먼스의 이렇게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뭐 오펜 씨가 뭐 같이 메모를 했을 때 제가 재밌다고 생각한 건데 이제 퍼포먼스가 뭐 공시적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간의 영향을 상관하지 않는. 그리고 아까 저희가 말했던 무대나 영화관에서 그 상영을 하는 그러니까 컨텐츠를 보려면 티켓을 사서 돈을 내잖아요. 네네. 근데 이 부분을 만약에 퍼포먼스를 저희가 관찰을 했을 때는 이거에 대한 지불을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뮤지엄 입장료를 낸 게 과연 그거에 대한 지불일까? 라고 또 질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되게 재밌는 질문인 게 그리고 이거 자체가 사실 와담 린더의 그 전체적인 작업을 약간 좀 어우르는 좀 큰 주제예요. 그쵸, 이게 그쵸. 사실 이 자본주의와 이 예술 기관의 관계라고 해야 될까? 굳이 말하면 왜냐면 그의 작업에서 아까 저희가 제목을 말했을 때 서비스라는 제목이 붙었었잖아요. 서비스라는 자체 어감이 이미 자본주의적이죠. 자본주의 노동에 관련된 거. 봉사의 느낌은 아니잖아요. 서비스가 지불된 봉사의 느낌이지. 그래서 아담 린더가 저희가 말했던 것처럼 아담 린더는 처음에 이제 무용에서 시작했고 극단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되게 시점으로 가지고 접근한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 린더는 이 전시 공간 내에서 이 퍼포머들이 지급되는 방식이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제 미술관 쪽이랑 이제 시간별로 이렇게 사인을 하고 그런 암묵적인 게 뒤에 그러니까 관람객들이 모르는 그런 게 있겠지만 그렇죠. 이제 아담 린더는 이런 좀 더 경제적인 측면을 되게 많이 드러내 보이려고 하거든요. 이 퍼포먼스가 자본주의 세상에서 이 공시적인 매체가 이 자본주의에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작업을 많이 하고 이제 그런 작업들이 드러나는 게 이제 서비스라는 형식을 통해서 드러나죠. 실제로 그래서 작업에 그게 있잖아요. 이제 노동 계약서가 그 아담 린더의 어느 전시는 가면은 무조건 이 컨트랙트가 되게 붙었어요. 계약서가. 그러니까 전시장 벽면에요. 그죠. 아. 그래서 관람객들이 그걸 볼 수 있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게 계약이 되는지 알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임금을 얼마나 받는지 알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심지어는 정확히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까지도. 근데 그런 식으로 그걸 사실 퍼포먼스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꼭 퍼포먼스가 즉흥적일 필요가 없고 그죠. 퍼포먼스도 되게 조직된 거고 하나의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그것이 계속 상연되어야 되는 건데 아까 저희가 말한 이벤트 타임이 아니라 그죠. 익스비션 타임이 돼야 되는 건데 그죠. 그런 데서의 퍼포먼스에 되게 그 시간성을 묻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여기서 또 충돌 지점이 일어나겠네요. 관객 입장에선
그러니까 퍼포먼스라는 뭔가 공시적인 시스템 안에 내가 들어갔는데 그 벽에 굉장히 딱딱하게 컨택트가 그러니까 뭐죠? 계약서가 있고 예. 그 계약서에 이제 퍼포먼스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무슨 요일에 그리고 몇 시간을 진행됐는지 이건 또 되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적인 요소랑 또 겹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린더 완전 저희가 말하는 그 시간성 자체를 되게 뒤트는 식인 거죠. 예를 들면 저희가 퍼포먼스의 기본 중 하나가 해프닝, 뭐 즉흥성 있다 했을 때 컨트랙트에 이미 자기가 뭘 할지 다 써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과연 즉흥성을 느낄 수 있을까? 그죠. 그리고 과연 우리는 그것을 퍼포먼스에 인식할 수 있을까? 실제로 썸 클린이랑 작업 같은 경우는 네. 그냥 막 닦는 행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되게 미메틱한 움직임을 하는 거잖아요. 미메시스적인.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다 기재가 돼 있고 그죠. 우리가 무엇을 할지 다 기대가 돼 있는 마당에 실제 그 계약서에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계약 이행자로서 퍼포먼은 그 공간을 뭐 깨끗이 하거나 네네. 혹은 그 공간의 구조를 발전시키는 듯한 뉘앙스를 줘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써 있었잖아요. 근데 물론 당연히 이런 아까도 저희가 말했지만 이런 아담린더의 작업이 정치성이나 어떤 언어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아담린더 어쨌든 다시 차가워요. 냉소적이에요. 냉소적이에요. 정말 이론적이에요. 그래 우리가 너네가 퍼포먼스에서 말한 퍼포먼스 이런 시간성 있고 요즘에 현대 어떤 그 시간성은 공시적인 시간성이고 또 뭐 그런 게 있다 쳐. 그런 게 있을 때 도대체 그러면 우리의 왜냐면 컨트랙트란 건 되게 통시적인 거예요. 그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계약이 돼 있으니까. 그죠. 근데 그런 것에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뭐 몇 달 동안 반복해서 공연을 하게 될 텐데 그런데 우리가 이 공시성을 우리는 근데 그걸 공시적인 공간에서 한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이상한데 이상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되게 충돌시키고 그럼 퍼포먼스 시간성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면 내가 컨트랙트가 있고 미술관 공시적인 시간성을 따를 때 퍼포먼스는 그럼 어떤 시간성을 따르고 있는 것인가? 어떤 식의 작용이 일어날까? 계속 이런 고민을 되게 하는 거죠. 재밌네요. 확실히 아담 린더가 던지는 이 질문 포인트들이 네. 뭔가 감정적 포인트 아니야 요소에 대한 포인트라서 할 얘기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진짜 매체 자체를 되게 고민하는 흔적들이 되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게 그냥 외부에 있었던 제 3자가 퍼포먼스를 하기 때문인 것 같아.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고찰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저는 아담 린더가 어쨌든 퍼포머로서 직접적으로 행위도 하잖아요. 네. 그런가 동시에 이제 안무가로서의 행위도 하기 때문에 그죠. 그게 두 개가 또 겹치는 거죠. 슬램덩크식으로 이제 김수겸, 김수겸. 그렇죠. 선수겸 감독. 선수겸 감독.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김수겸 선수가 어떤 느낌일지 모르겠지만 네네. 어쨌든 뒤에서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것과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시간 공간 안에 빠져들어서 행위를 하는 건 좀 다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의 스탠스 자체가 이미 자기가 추구하는 방향성이나 그리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방향성이 약간 이런 식의 자꾸 이원적인 무언가를 건드리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재밌는 요소들인 것 같아요. 되게 재밌네요, 이것도. 뭐냐면은 소시로도 이원적이라 했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요. 이것도 되게 이원적이고. 어쩌면 이것도 저희가 또 살짝 비틀어 말하면 이것도 서양이라서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어요. 그죠, 뭐 서양인이라 네. 그런 서양인적인 생각이 있고. 그죠. 또 마지막으로 이 무대와 전시 공간 얘기하면서 또 하고 싶었던 얘기 하나가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아까 저희가 계속 그랬잖아요. 뭐 그렇다면은 뭐 미술관 내에 스테이지가 있다면 그것은 뭔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 모마에서 미국에 있는 이제 모마에서도 비슷한 공간 하나 만들었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 작업을 했잖아요. 아담린더 쉘프 라이프라는. 근데 거기 그 공간이 그 아담린더 설명하기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전시 공간도 아닌 그리고 극장도 아닌 그 애매한 공간을 되게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퍼포먼스라는 것에 또 다른 가능성이 저는 이런 것에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약간 되게 그 애매모호한 공간. 재밌네요. 왜냐면 저희가 야나오일러 때도 회화에서 젊은 회화가들이 그 회화의 한계를 부수려고 일부러 다른 곳에서 뜬금없는 데서 전시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퍼포먼스도 어쩌면 약간 좀 다른 방향으로 오히려 반대로 빠져나가고 있으면서도 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저한테는 아담 린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좀 유토피아를 찾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유토피아라는 게 사실 그런 거잖아요. 개념적으로 존재하지만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 근데 저는 이런 프록시미티. 그렇죠. 이런 뭐죠? 프록시미티. 정말 근접하지 않는. 가깝지만 먼. 근데 이런 그가 하는 작업이나 이런 모마의 이런 새로운 공간, 극장도 아니고 아트 스페이스도 아닌 그 공간 그런 것들이 되게 약간 이런 것에 대한 현실적인 되게 노력들을 보여준 것 같거든요. 이데아를 향한 어쨌든 그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되게 좀 그렇기 때문에 되게 재밌는 식으로 작업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도 방금 얘기했었던 것처럼 자본주의적인 것도 되게 많이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아담 린더의 작업에서. 그래서 이 자본주의란 것 자체 그다음 뭐 약간 퍼포먼스와 이 시대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약간 좀 얘기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했죠. 네. 아까 뭐 저희가 얘기했던 잠깐의 그 퍼포먼스 요소의 뭐 정치성, 네. 뭐 공시성, 네. 그리고 능동성, 뭐 일시적인 것들. 그래서 이것들이 그러니까 잘 보면은 다 자본주의와
그리고 뭐 그 신자유주의 체제 같은 것들이랑 다 반대되는 요소잖아요. 그죠. 자본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오브젝트, 돈이 될 만한 것, 상품? 네, 그죠. 재생산될 수 있는 것. 그죠. 근데 이것들이 퍼포먼스가 가진 저희가 방금 나열한 이 요소들은 사실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가치가 없어요. 그죠. 가치가 없죠. 이것들이 거래가 되기에도 애매모호한 요소고, 그러니까 아담 린더가 컨트랙터를 썼던 것이고. 저는 이런 류의 약간 또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작가 중 하나가 네. 같은 퍼포먼스 작가인데 이제 티노 세갈이라는 그죠. 티노 세갈 얘기도 잠시 해보고 싶거든요. 네. 티노 셀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극단적이죠. 극단적이죠. 네. 최소한 아담 린더는 상연 시간을 정하고 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컨트랙트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이행을 했지만, 티노 세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시 장소가 있고 그 전시 내에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일체의 기록물을 남기지 않았거든요. 그죠. 아담 린더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사진이라도 있고 영상 다 있고. 영상이라도 있으니까 저희가 조금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티노 세갈은 그런 게 약간 거의 법적으로 금지돼 있어요. 자신의 작업이죠 사실 그게. 네, 자신 작업이고, 그리고 웃긴 게 이 작업을 또 근데 팔아요. 그러니까. 이 파는 방식이 재밌잖아요. 법정 공증인을 세워서, 그러니까 법정 공증 대리인을 세워서 티노 세갈이 이제 자신의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해주던가, 그러니까 그 작업을 구매한 사람한테, 혹은 그냥 자기가 이 작업을 양도합니다. 이 사람에게. 그래서 계약금을 받고 그 공증인은 그것에 대한 공증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끝이거든요. 완전 신구문주의 뭐라죠? 그렇죠. 국문으로 내려오는 설화의 느낌을 서면 계약이 아니고 구두 계약의 느낌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는 게 사실 그런 거잖아요. 이 퍼포먼스라는 것, 그다음 시간 베이스인 이런 작업들이, 아니면 자신의 몸을 사용하는 이런 작업들이, 퍼포머의 몸을 사용하는 작업들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어떻게 거래될 수 있을까? 그죠.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이 계속 나오잖아요. 사실 많은 퍼포먼스 작가들 내에서도. 그죠. 이거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관람객이나 저희도 보면 그 생각하잖아요. 쟤는 어떻게 돈을 벌고 살까? 그때 오펜시 한번 얘기했던 게 그 예술가의 피라미드라는 것에서 그죠. 가장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죠? 예술가 저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아담 린더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 네. 예술계 생태계? 네. 피라미드의 가장 하위에 있는 게 글 쓰는 작가와 그 퍼포머라고 하더라고요. 네. 약간 자신의 그 어서리티라고 어서십이라고 하잖아요. 어서리티? 자신의 약간 그 권위? 창작물, 네. 권위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없는. 되게 없다라기보다는 비물질적인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본주의와 어떻게 공생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작업,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되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어쨌든 간에 아담이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거를 서비스맨 형식으로 되게 풀고 있고. 네네. 제가 이거 뭐 퍼포먼스 이 자본주의 관련해서 재밌던 게 그 기 드보르라는 그 철학자의 그 스펙타클 사회에 대한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제가 이 부분에서 되게 재밌다고 느낀 게, 스펙타클이라는 개념이 어쩌면은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시스템, 그리고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내에서 굉장히 이상향적인 모습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저희의 소비 욕구를 일으키고 저희가 뭔가 이것을 따라할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을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굉장히 일상적이고 굉장히 사회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듯한 느낌들. 그러니까 이것을 뭐 간단하게 말하자면 어쩌면 학교의 시스템일 수도 있고, 그냥 학생은 앉아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이런 것도 어쨌든 모든 것들이 다 스펙타클의 한 면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 사회에서의 스펙타클이 한두 군데서 쏟아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과거에는 어떠한 정부의 집단 체제에서 이곳이 스펙타클이요라고 발표를 했다면, 요새는 이제 여러 곳에서 스펙타클이 쏟아져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 퍼포먼스의 역할이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시간성 이런 거 얘기하면서 축적에 대해서 잠시 얘기했잖아요. 네. 저는 스펙타클이 이게 축적과 대단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티노 세갈 저가 얘기를 꺼냈던 이유가 그거예요. 약간 기록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축적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예를 들자면 그거예요. 아까 아담 린더도 저희가 말했지만 다 기록돼 있고 많은 퍼포먼스 다 기록하잖아요. 사진을. 왜냐면은 그게 없으면은 기억에만 의존해야 돼. 기억에 의존하고 어떻게 그걸 내가 지원할 거야. 그렇죠. 내가 어디서 공연 전시, 이건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죠. 내 전시를 해야 되는데 그걸 기록하지 않는다면은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내가 내 작업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고. 그렇죠. 저도 슬프게 퍼포먼스를 해봤지만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기드보르의 말 중에 하나 인용하자면은 현대적 생산 조건들이 지배하는 모든 사회들에서 삶 전체는 스펙타클의 거대한 축적물로 나타난다. 직접적으로 삶에 속했던 모든 것은 표상으로 물러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미지 아니면 기록물이 없다면은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미지와 기록물은 결국엔 물질적인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퍼포먼스한 걸 사진을 찍든 뭐 영상을 남기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방식은 직접적인 건데 그들이 그것을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단히 스펙타클, 그러니까 축적적인 방식, 그러니까 기록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퍼포먼스에 있어서 대단히 퍼포먼스 작가로서 대단히 약간 요상한 핀트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나는 내가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작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나를 먹고 근데 결국 관객이 나한테 돈을 주는 거 아니야 사실. 그죠. 내가 먹고 사는 거는 그 기관의 담당자나 그죠. 뭐 어디 담당자랑 얘기를 해서 그걸로 돈을 타는 건데 그런 걸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관객들에게 퍼포밍을 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내 퍼포먼스에 대한 기록물들을 보여줘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 정체성적이지 않은 걸 해야 되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그런 약간 되게 모순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퍼포먼스에. 그러니까 나는 스펙타클에 반대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인데 그죠. 이 어쨌든 되게 단순하게 말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 스펙타클을 만들어내서 그걸 통해서 이제 기관에 지원을 하고 기관은 그 기관에서 이 사람의 스펙타클의 이미지를 보고 오케이 이거 좋은 스펙타클이 하고 또 스펙타클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런 거 약간 저희가 아까 처음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틱강독 스님이 소신공략하는 거 최고의 퍼포먼스다. 네. 그러면 그가 만약에 퍼포먼스 아티스트였으면 그걸 기록해야 돼 어쨌든. 그죠. 그리고 그걸 다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퍼포먼스는 되게 그 자본주의의 맥락에서 재생산, 기록되지 않음. 근데 그런 것들 어쨌든 타협 보고 있고 실제로. 그죠. 근데 그럴 때 뭐 퍼포먼스인가? 그러니까 이런 거요. 시위 있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한국에서도 뭐 한국이나 외국이나 다 그런 게 있잖아요. 시위를 전문적으로 조직해서 그런 걸 만들어 버리는 그 시위 단체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그것도 시위야? 우리가 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시위란 것은 정말 우리 안에서 어떤 분노가 끌어오른다거나 억울함이 있어서 그 단체들이 연합을 해서 나가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자본주의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이용됐을 때 정리가 되고 축적이 됐을 때 우리는 그것을 정말 시위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것도 되게 재밌는 부분이네요.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간에 아담 린더도 계속 이런 지점에서 많이 고민을 하는 작가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자기도 어쨌든 기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그 작업이 행해지는 장소가 어쨌든 결국 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까 설명을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카인 파라디소라는 이 작업도 그죠. 이 맥락에 좀 잘 맞아 떨어진다 생각해요. 카인 파라디소가 재밌던 게 이 일부러 아담 린더가 나사 사르티라는 작가와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무대를 일부러 만들어 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티스페이스적인 장소에다가 굉장히 어쩌게 보면 클래식해 보이는 연극 무대를 만들어 달라고 해요. 그리고 그 연극 무대에서 이제 퍼포머들이 추상적인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담배 피는 듯한 행위를 하는데 결국은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이러한 행동들이 그 안에서 벌어졌을 때 그 무대라는 기관적인 요소에서 벌어졌을 때 이게 과연 순수한 퍼포먼스로 보일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또 저도 요 작업이랑 또 해서 재밌다고 생각드는 게 이 기관에서 그러니까 이 만들어낸 스테이지죠. 근데 이제 저희 비유적으로 하려면 그건 기관과 시스템적인 걸 텐데 거기서 작가들, 그러니까 그 퍼포머들은 다 카모플라주 옷을 입고 점프를 한다거나 자신이 보여지기 위한 행위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사실 역설이란 거죠. 카모플라주를 입고 내가 눈에 띄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이게 재밌던 게 아담 린더가 이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이게 결국에는 하나의 그 뭐라고 하죠? 하나의 원심점? 굳이 따지자면 왜냐면 연극에서 일어나는 모든 요소들은 사실 하나의 서사를 위한 장치들이에요. 거기에 어떤 뭔가 그 서사를 벗어나는 독자적인 요소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보이기만 돼 있지.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카모플라주라는 무늬랑 저는 잘 연결시켰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지금 오펜 씨가 말한 대로 카모플라주는 결국에는 나 자신을 숨기기 위한 행위인데 그 숨기기 위한 행위에서 이런 식의 연출들이나 아니면 그렇게 카모플라주로 뒤덮이는 스테이지에서 의도적으로 뭔가 자기를 내비치려고 하는 뛰쳐나오는 행위들은 다 결국에는 설계된 무언가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그게 역설적인 거죠. 그게 야나오일로의 어쩌면 작업과도 연결시켰을 때 그 네모난 프레임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 같아 보일 수도 있고. 이거를 그리고 다시 아담 린더 쪽으로 돌리면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역설을 아담 린더가 실제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나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계약을 그 전시 담당자가 하는데 그런 때가 있대요. 그 재밌는 지점이 가끔 자기가 퍼포먼스 할 시간이 되면 서비스 그러니까 계약 시간 동안 해야 되니까 관객이 없어도 내 퍼포먼스 일어난대요. 근데 관객이 없는 퍼포먼스가 과연 진짜 그게 진짜 재밌는 요소 퍼포먼스인가? 그죠. 그거에 대한 뭐 현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에 대한 되게 고찰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방금 말했던 다 그걸 거스르는 행위잖아. 언어, 정치성, 뭐 공정의 시간성, 관객의 참여를 유도한다.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는 이루어지지 않는 관객이 없어서 결국 내가 퍼포먼스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런 역설에 대해서. 그게 궁금하네 저도. 만약에 관객이 없는 상태에서 퍼포먼스가 이루어질 때 그 퍼포먼스는 공식성이 이루어질까? 그러니까 공식성이라는 요소는 결국엔 타인이 한 명이 들어와서
그 기관, 그러니까 그 공간 안에 들어와야 그 공식성이라는 개념이 생길까라고 좀 질문이 드네요. 왜냐면 퍼포머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서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되게 이런 식으로 많이 작업을 하는 작가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좀 현실적인 생각이라고 해야 될까? 그다음 그걸 그래서 다음 단계를 좀 끌어올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작가고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러지 않은 작가도 많잖아 사실 퍼포먼스 중에서. 그죠. 그냥 뭐 안네이모프 같은 경우는 독일 이제 유명한 이제 퍼포먼 안네이모프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그런 거를 이런 스펙타클이라고 불릴 수 있는 어떤 자본주의적인 것들을 뭐 10분 활용하기도 하고. 저는 그죠. 안네이모프가 뭔가 이런 아담 린더의 뭐라죠? 스탠스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이 사람은 오히려 그 스펙타클을 극으로 끌어올려서 이것이랑 그 스펙타클이랑 그 기존의 서양이 가지고 있던 그 가치 체계들 있잖아요. 클래식이라든지 괴테, 파우스트, 그거 얼마나 독일적입니까?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요번에 2021년 되는 날에 뭔가를 했죠. 네, 1월 1일에 이제 동영상 퍼포먼스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상 퍼포먼스 이제 약간 그 어디서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타임스퀘어 같은 막 그런 데서 그 이제 자신이 라이브로 했었는지 뭘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게 뭐 불을 들고 있는데 그 엘리자 더글라스가 이렇게 불을 들고 막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봤을 때 이 사람은 퍼포먼스 아티스트인데 영상으로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구나 라고 했을 때 저는 뭐 그거에 대한 고민이 보인다고 보다 그걸 10분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죠. 이용할 줄 아는 거죠. 그죠. 아담 린더는 예를 들면 그런 거를 되게 다르게 이용했을 거예요. 그죠. 그 약간 좀 더 부딪히는 방식으로. 그죠. 근데 어쨌든 안네모프는 그런 거를 10분 활용해서 더 멋있게 하려고 하고.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안네이모프는 뭔가 저는 이 구조에 대해 질문을 던진 사람이라보다 확실히 그것을 정말 잘 이용해 먹을 줄 아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베트멍이나 약간 그죠, 발렌시아가와 그녀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그 생각도 해봤어요. 어쩌면 이미 그랬을 수도 있겠는데 이 소위 말하는 하이브랜드 메이커들이 이미 협찬을 했을 것 같아요. 협찬했겠죠. 그죠. 네, 협찬했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스탠스를 좀 얘기했는데 마지막으로 뭐 아담 린더 자체에 대한 좀 마지막 총평을 좀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발전을 시켜보면 사실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는 디지털 세계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아무리 20년대나 퍼포먼스가 100년이 채 안 됐다고 하지만 퍼포먼스는 시간이 안 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가 오래 안 됐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죠. 디지털 세계잖아요 지금. 이제 이 시대의 시간성을 표현하려면 한 선이라기보다 수많은 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많이. 지금은 어쩌면 올해 아니죠. 작년에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퍼포먼스가 대면적으로 못했어요. 어쩌면 공식성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디지털이라는 매체는 공식성이 넘치는 매체잖아요. 네, 그렇죠. 서사가 없는 매체고 우리가 거기 안에 공간으로 뛰어 들어가는 느낌의 매체지. 그리고 뭐 안네이모프도 올해 1월 1일에 했다고 하셨잖아요 방금. 이런 점에서 제가 궁금한 건 이제 오펜 씨가 생각했을 때 퍼포먼스라는 게 과연 어떻게 발전할까? 왜냐면 어쩌면 그러니까 저는 재밌는 지점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저는 디지털 문화와 이 아까 말한 미술관이나 이 사회 문화가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한 축으로 묶을 수 있어. 왜냐면 그 두 개는 되게 공시적인 시간성을 지금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근데 퍼포먼스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교집합이 있는 거죠. 공시적인 부분이란 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지털과 기관이 퍼포먼스를 잡아먹는 그 퍼포먼스의 장점을 잡아먹는 부분이 대단히 많다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면할 수 없는 거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그 자본주의적인 노동의 형태에 있어서 퍼포먼스의 관계일 수도 있고 뭐 그것이 어떻게 지급돼야 되는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언어 뭐 관객이 없어도 상영이 돼야 된다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그 둘이 만약 같은 성질을 공유한다고 해서 마냥 또 이게 동업자의 관계로 갈 수가 되게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죠. 그다음 디지털의 특징이 사실 그거잖아요. 디지털 이미지라든지 디지털의 영상물들은 점점 이제 소유권자라는 게 점점 개념이 없어져요 사실. 그죠. 불법 복제도 가능하고. 불법 복제도 가능하고 계속적으로 그게 엄청나게 계속 재소비 되고. 그죠. 근데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진짜 퍼포먼스가 원하는 길일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재밌네요. 방금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사실 유튜브를 통해 보는 퍼포먼스는 무서운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맞아. 시간을 띄워놓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다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키보드를 눌러서 10초를 바로 지나갈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디지털은 공시적인 요소라고 하지만 유튜브는 다시 생각해보니까 공시적이지가 않네요 전혀. 왜냐면 시작점과 끝이 시간 그리고 이 영상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것도 공시적, 그러니까 유튜브랑 플랫폼 자체는 공시적인 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서사에 따라서 그걸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동영상에
그 작업을 보듯이 편집할 수 있잖아 그냥 클릭을 하면. 그건 그렇죠. 그럼 그 시간대에 편집되는 거 맞는데 유튜브라는 것 자체가 되게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걸 보여주고 그죠.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 그래서 가장 그래서 중요한 질문 그래. 오케이 너네 둘 다 퍼포먼스랑 디지털 사회나 다 공시적인 성격이 있고 이 통시적인 시간대를 따르지 않는 건 알겠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에 대해서 질문해줘. 그럴 때는 그렇다면 첫 번째 언어적인 부분. 디지털 소통이 과연 우리가 직접 대화하는 직접적인 소통보다 가치가 있을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줌 같은 것도 요즘 많이 일어나잖아요. 줌 회의 같은 거, 줌 연말 연시 막 이렇게 같이 회식도 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 줌 콘서트도 많이 하고. 네, 과연 소통이 직접적인 언어가 아닌 그럼 되게 간접적인 플랫폼을 통해서 가능할까? 그죠. 라는 거? 그건 이미 어쨌든 그것도 줌 미팅이나 줌으로 보는 퍼포먼스는 아까 말하신 그 발화자와 퍼포먼스의 특징 전화 발화자와 언어가 일치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어쨌든 일치하지 않는 거죠. 모니터니까. 어떤 매개체가 있는 거니까 항상.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제 퍼포먼스는 그걸 포기할 수 있는가? 그렇죠. 나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는데 퍼포먼스 그럼 그걸 포기하고 다른 예술가 똑같이 간접적이라고 했을 때 그럼 왜 퍼포먼스를 하는 건데 그러면 비디오 작업을 하지 그러면. 그러니까 퍼포먼스의 욕망에 대해서 아까 저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퍼포먼스의 욕망도 사실 보여지는 것에 대한 욕망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퍼포먼스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려는 욕망에서 창출된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가장 간단한 예시고 가장 좀 자극적인 예시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오케이 그렇다면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가정되지 않고 이런 직접적인 언어든 뭐 우리가 말했던 모든 것들이 가정되지 않다고 할 때 섹스를 예를 들어 볼게요. 가상 섹스, VR 섹스 이런 것들이 과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은 동시에 퍼포먼스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퍼포먼스는 굳이 말하면은 사람은 사람과 만나서 섹스를 해야 된다는 입장인 거야. 굳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몸과 몸의 교감이 있어야 하는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이 디지털적이든 가상의 것이든 어떤 것으로 대체될 수 있냐는 질문이 디지털에서 있어요. 어쩌면 이제 촉각까지 느끼는 순간까지 오게 되면 그 대체가 될 수도 있냐라고 하는 입장에서. 근데 그런 거 있어서 그냥 퍼포먼스는 사실 되게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인간의 몸이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저는 오히려 이거에 대한 이런 부분을 퍼포먼스가 조금 넘어질 수 있다고 봤던 재밌는 유튜브 영상 중에 하나가 던질까 말까 아세요? 네네네. 그걸 8시간 하는 거 아세요? 아 실제로 맞아. 네. 저는 그게 되게 재밌었던 게 그 8시간을 영상 안에서 실제로 그 8시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상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디지털은 언제든 그 공간을 벗어날 수 있는 굉장히 빠르고 훅훅 지나갈 수 있는 요소잖아요. 그리고 약간 그런 거죠. 디지털 자체 그냥 저거 한 번 하면 계속 반복시키면 되는데. 네. 근데 사람이 정말 여덟 시간 수제작 뭐라죠? 직접 행동. 저는 약간 방금 이야기를 하면서 좀 생각이 난 게 어쩌면은 그 디지털에 대한 대항체로 어쩌면 더 지루함을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지루함. 여러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그래서 저가 또 마지막으로 드는 생각 중 하나가 약간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냥 막연히 디지털 사회의 퍼포먼스는 무슨 모습일까 라고 한다면은 정확한 답은 절대 없지만 아담 린더와 같이 우리가 퍼포먼스의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요소와 그냥 그것들이 뺏기고 있는 요소들을 같이 동시에 생각해서 그것들을 연금술을 하듯이 그죠. 계속 조합해보고 계속 구체적인 방식으로 실험을 해볼 때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사실. 그냥 우리가 단순히 여기 탁상공론을 앉아서 그죠. 그것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보다 아담 린더는 그런 차원에서 아담 린더는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야. 그 고민들을 작업으로 나열하고 있는 느낌. 네네, 고민들을 되게 자극적으로 많이 실험을 하고 있는 느낌이고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작업들을 봤을 때도 약간 퍼포먼스를 공부하신 분이나 또 실제 하신 분들은 또 많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사람이 이것을 어떤 그 관점에서 접근했느냐에서 네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아담 린더에 대한 총평을 해보고 좀 끝내보도록 하죠 이번 편에.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담 린더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퍼포먼스라는 그 개념을 조금 깨준 것 같아서 재밌었어요. 왜냐면 제가 생각했던 퍼포먼스는 제 눈앞에서 상연이 되고 뭔가 반미메시적인 아까 말했던 그 의미 없는 듯한 행동을 하면 저는 그것을 약간 감정적으로 느끼려고 했거든요. 그치. 이것을 구조적으로 바라보는 식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이게 무언가를 내포하고 있고 이게 어쨌든 나에게 무언가를 주려고 하거나 근데 이제 아담 린더는 그 요소들을 뒤에서 바라보고 냉소적으로 혹은 그 요소들을 가지고 연금술하듯 한 퍼포먼스는 그러니까 저한테 조금 다른 식으로 약간 지평을 준 느낌이라 재밌더라고요. 그죠. 약간 사칸 씨가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퍼포먼스라고 한다면 되게 뭐 약간 이상한 몸 동작하면서 약간 멋있게 하는 듯한 거 아니야? 라고 되게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논리들이 뒤에 있다는 걸 알 때 사실 되게 중요한 거잖아 이런 게. 그 뭐 미디어 연구하는 분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어떤 TV에 대한 연구를 하는 분은 TV 뒤에 브라운관 뒤에를 모습을 봐야 된다. 그치. 그리고 뭐 컴퓨터 디지털 모니터 뒤에 모습을 봐야 된다. 근데 아담 린더는 그 무대 뒤에 모습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퍼포먼스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뒤가 없을 줄 알았던
그치. 매체에 대한 가장 딜을 솔직하다고 생각했던 매체지만 그거에 대한 딜을 보여준 느낌? 그러니까 약간 언제나 웃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슬픔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느낌. 그죠, 그런 느낌. 왜냐면은 아까 뭐 퍼포먼스 얘기하면서 무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뭔가 그 D가 없을 거야. 장막도 없고 그냥 그대로 있는 퍼포먼스고 우리 사이에서 나왔다 우리 사이로 나가잖아요. 대부분의 퍼포먼스는. 그렇기 때문에 이 D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인데 사실 그 D가 있었고 그 D에 대한 이야기를 한 느낌? 저는 그래서 아담 린더가 되게 좋은 좀 스탠스를 취한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퍼포먼스한테 이런 과정이 지금 이 시대에 필수 불가결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시기도 있었지. 맨날 나가서 시위하고 뭐 자기 몸을 자해한다거나 되게 자극적으로 갔던 경우도 있고. 근데 지금 시대는 되게 이걸 이성적으로 좀 퍼포먼스 스스로 좀 풀어내야지 자신만의 또 다른 길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새로운 언어를 위한 언어에 대한 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죠? 고찰을 하고 그죠. 이런 사람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도 있어야 되고 안내이 오프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스펙타클한 사람도 존재해야 되죠. 그리고 저희가 말을 이렇게 해서 이 사람 좀 재미없는 작업할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직접 보면 또 실제로 보면은 또 그게 달라요 느낌이 또. 저희가 또 사진을 올릴 거고 그리고 저희가 링크 같은 것도 아마 올릴 수 있으면 올려보고 거기서 이제 아마 직접 찾아보시고 하시면서 저희가 뭐 어쩌면은 저희 썸네일 보고 아담 린더를 먼저 검색해 보시고 그냥 영상을 자기 마음대로 보고 생각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 팟캐스트를 들어도 괜찮을 것 같고 하지만 이 말을 이미 들었을 땐 끝났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간 하고 싶은 말 중 하나가 저도 사실 퍼포먼스 잘 몰랐고 사카인 씨도 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적 없잖아 퍼포먼스에 대해서. 퍼포먼스를 누가 이렇게 솔직히 공부를 많이 하겠어 사실 요즘에. 그렇죠. 그러니까 관심이 진짜 있어야 하는 건데.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 되게 우리 이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것도 되게 직접적인 인간의 몸이고 언어고 이걸 봤을 때 이 퍼포먼스가 다루고 있는 것들이 영역이 그냥 내가 이 예술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 다른 부분이 아니구나. 우리의 일상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말 직접적이기 때문에 더 많이 연관돼 있고 우리의 몸이기 때문에 더 많이 연관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청취자분들께서도 이 아담 린더만이 아니더라도 이제 이걸 들으시고 또 퍼포먼스라던가 자신의 몸 아니면 자신의 행위, 자신의 언어 아니면 자신 정치성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퍼포먼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성으로 시작한 어떤 그런 매체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것이 가져가야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이걸 몰랐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되게 주절주절 말을 많이 했는데 아마 이해를 못하신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게 말하면서도 저희도 헷갈리죠 항상. 100% 정리된 게 아니거든요 사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정리되고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로 또 이런 얘기에 대해서 더 많이 나눠볼 테니까 다시 한번 복귀하는 시간이 있을 거죠. 작업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저희가 좀 너무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져도 스스로 한번 또 다른 방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아니면 또 다음 또 그걸 들으면서 또 다르게 생각해 보시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언제나 저희는 열려있기 때문에 뭐 언제든 피드백이든 뭐 댓글이든 저희도 이것도 퍼포먼스죠. 그렇죠. 일종의 퍼포먼스였고. 그래서 이번 이제 2021년 첫 번째 에피소드 아담 린더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 1편을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이거에 대한 약간 삶의 태도를 느낀 게 그래 나도 좀 더 고찰하고 연구하고 많이 생각하자. 나라는 사람이든 모든 간에 대해서 예술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약간 그런 생각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백종원의 골목식당 같은 느낌? 음식이 맛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 주방이 어떻게 깨끗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 느낌이 좀 드는 철학이 있어야 되죠. 자기만의 철학. 그렇죠. 아무튼 저희는 이걸로 마무리 짓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좀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는 2주 뒤 수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